저는 인천성모의 전두수이고요. 같이 연태진 쌤, 김효 쌤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케이스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개 케이스입니다. 다 끝나고 같이 디스커션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 My Experience of Overcoming Hostile Aorta and Iliac Artery During TAVI 부산대 이한철 쌤 해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교수님 소개 감사드립니다. 부산대 이한철입니다. 에오타 요즘은 이제 컨퍼런치를 쓰게 되니까 에오타하고 일리아가트리에 안 좋을 때 어떻게 들어가는지라는 걸 좀 얘기를 같이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호스타일 에오타는 호스타일 일리아가트리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84세 여자 환자고 CBS 있고 고혈압 있고 트리플 A도 있고 캐로티드 스텐터 이런 환자들 탑의할 때 종종 만납니다. 그 MIP로 보면 이제 스케아심하고 이제 쭉 보면 캐로티드 아트리 스탠팅 돼 있고 에오타 별로 안 좋아 보이고 밑에 쪽으로 쭉 내려가면 이제 트리플 A도 있고 트리플 A가 있고 일리아가트리 들어가면 가시피케이션인데 이런 데 보면 네거티브 리모델링이 쭉 돼서 이렇게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가시피케이션도 문제지만 네거티브 리모델링 되는 것도 또 다른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어디로 어프로치 할 건가? 오른쪽 들어갈 건가? 왼쪽? 아니면 일리아 컨듀이트? 요즘 뭐 서브클레비안이나 뭐 이런 아트리 아니면 어센딩 쪽에 지르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른쪽으로 먼저 했고요. 오른쪽으로 하면 오른쪽으로 이렇게 낼 때 이제 몇 가지 좀 트러블 슈팅을 해야 될 게 베슬이 작다라고 생각하면 컨듀이트 만드는 게 맞고요. 그 다음 석회화가 심하다 하면은 아세틱 루브리컨트가 있으니까 이제 그거를 시스에다 발라가지고 이렇게 넣으면 조금 잘 넘어가는 그런 게 있습니다. 이제 정 안 될 때는 이제 볼론 디라테이션 좀 오버사이징 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요거는 이제 할 때 꼭 그랩 스텐트 준비해서 럽처 리스크 준비해야 되고 또 볼론 디라테이션 하실 때는 절대로 스텐트를 넣으면 안 돼. 스텐트를 넣으면 이제 두 번 다시 못 넘어가니까 스텐트는 다 하고 나오는 길에 해야 되겠고 앵귤레이션이 심하면 투와이어라든지 또 생각보다 시스를 넣으면 특히 에오타가 심할 때는 시스 넣으면 잘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해야 될 겁니다. 일단 오른쪽을 해봤는데 보면 네거티브 리모델링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보이고 왼쪽은 보면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럼 여기도 뭐 네거티브 리모델링 했고 그럼 어느 쪽이 더 나을 것인가? 저희들은 이런 경우에 늘 오른쪽을 선택합니다. 비슷하면 그 이유는 하고 이 보면 에올타 앵글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이게 같은 방향을 맞춰주는 게 훨씬 더 여기서는 일단 이 두 번 앵글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힘이 다 빠져버립니다. 근데 이리로 가면 힘을 쭉 받아서 넘어가기 때문에 쉽게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볼룬으로 넘기고 볼룬 빼려고 해도 스퀘어가 심하니까 뻑뻑뻑뻑 거리면서 이렇게 빠져서 밑에도 한 번 더 볼룬하고 이렇게 뺐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요즘은 프로파일이 워낙 좋아져 가지고 하고 보면 다이색 조금 생겨 있고 이렇게 쭉 넘기면 잘 넘어가더라고요. 그래 해가지고 뭐 유절하게 탑이 하듯이 이래 넣고 그냥 나오면 끝났습니다. 뭐 별로 문제는 없었고요. 이게 늘 이렇게 일야가트리가 안 좋을 때는 그 DSL을 바로 찍지 말고 저희들은 한 10분에서 15분을 타임 걸어놓고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럽처는 금방 안 되고 실은 들어갈 때 럽처 되는 게 아니고 나올 때 럽처가 되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제 한 10분 기다렸다 한참 쉬다가 그냥 얘기하고 지내다가 찍고 나옵니다. 럽처는 꼭 딜레이로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 보면 다이색 있는데 이 전부 다 리트로그리드 다이색이니까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케이스는 이제 그 85세의 남자 환자고 요거는 제가 태바했던 케이스인데 좀 심해상 가자 소라식 에오틱 아뉴리즘 럽처되고 고혈압 당뇨 있고 담배 피던 분입니다. CT를 한번 보면 이거는 뭐 테크닉은 똑같으니까요. 이 아뉴리즘 이렇게 럽처대가 크다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CT 보실 때 저희들은 난이넨스 필름을 중요하게 보면 왜냐하면 난이넨스에서 칼시피케이션이 잘 보이기 때문에 난이넨스 필름을 봐서 이 사람이 어느 정도 되겠는가 특히 펑처 사이트에 이렇게 있는 칼시피케이션들 이런 것들 잘 확인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CT를 이렇게 보고 보면 뭐 이런 식으로 펑처 사이트도 안 좋고 뭐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 어느 쪽 할 건지 요거 저희들이 처음에 할 때는 이게 잘 몰라서
그냥 오른쪽이 좀 커 보여서 오른쪽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거 앵글은 보면 이거 왼쪽인데요. 그래서 오른쪽을 선택을 안 넘어갑니다. 스탁이 돼가지고 하나도 안 넘어가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뭐가 문제일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거는 앵글 자체가 스퀘어도 스퀘어인데 앵글이 더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선택해서 왼쪽을 선택해 찍어보면 이게 좀 커 보이지만 실은 테바 디바이스는 크거든요. 한 24프렌치 되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 쉽게 이쪽으로 쉽게 넘어가더라고요. 거의 비슷해도 늘 이래 각도에 따라 다릅니다. 이쪽은 이쪽 각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꼭 요것도 딜레이 DSA 저희들은 10분 걸어놓고 찍고 이렇게 나오고, 이게 뭐가 문제인가 하면 칼시피케이션도 중요한데 이게 어느 방향을 향했는가, 디스탈 에어타의 방향하고 이게 맞춰서 이렇게 넘겨줘야지 실은 쉽게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하고 늘 이런 여러 가지 테크닉도 써야 되고, 꼭 벌룬 디라테이션 할 때 스텐트는 넣으면 안 된다는 거. 스텐트는 맨 마지막에 하고 나오되 스텐트 넣으면 이제 두 번 다시 못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극단적인 경우는 뭐 여러 가지 테크닉 이런 건 너무 위험할 것 같고요. 그래 할 때는 에오타 럽처를 막는 방법일 때 일리악 스텐그래프트를 꼭 준비를 해요. 지금 별로 없어가지고 한국에 있는 게 SNG, 라이프스트림, 코베아, 배 이런 거밖에 없는데, 이제 프렌치 수도 잘 확인을 해 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다 8프렌치, 라이프스트림하고 코베아는 아마 9mm까지가 8프렌치고 그 넘어가면은 실은 이게 프렌치 수가 뭐 19 이렇게 커집니다. 그래 거기에 맞는 시스 미리 준비 조금 해 놓으셔야 될 겁니다. 이게 커지니까요. 디스탈 에어타가 사이즈가 보통 20에서 28mm 정도 사이즈는 준비를 해야지, 리나 라트리에서 거리까지 재면 보통 한 60에서 100 나오니까 이 정도 준비해 놓고 하셔야 되고, 에오틱 벌룬 급할 때는 에오타 막는 벌룬도 준비를 해놔야지 되겠고, 딜레이 DS 꼭 중요하다 말씀. 어쨌든 이게 힘으로 빼거나 힘으로 넣거나 하면 럽처가 잘 돼. 들어갈 때 럽처 되는 경우는 잘 없고 뺄 때 럽처가 되거든요. 그때가 제일 위험한 것 같습니다. 럽처 이제 쭉 빨려 나오는 거 보면 전부 다 뺄 때 빨려 나옵니다. 그래서 바스큘러 어세스를 할 때도 펑처 사이트에 이렇게 칼시피케이션이 있으면 저희는 버클로저를 안 겁니다. 이렇게 되면 요거는 대부분 버클로저가 X자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푸석푸석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는 실은 부서집니다. 버클로저가. 이런 건 아예 저희들은 컷다운을 합니다. 컷다운하고 아예 보고 손으로 눈으로 보고 이래 만져지는 사이트를 해가지고 해서 하면 그 서전들이 잡아당기면 바로 딱 잠기거든요. 그래서 요런 것들은 컷다운이 났습니다. 그래서 CT 보고 꼭 버클로즈만 한 방만 쓰니까 서지가 컷다운도 쉽게 할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에올타가 호스타일한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 75세 남자하고 고혈압이고, 이것도 제가 태봐했던 건데 이제 극단으로 앵귤레이션 진 다이섹션 환자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 CT가 이렇게 뭐 다이섹도 있게 막 휘어져 있고 이런 환자 쪽에 3D로 보면 이렇게 휘어져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실은 안 넘어가서 고생하는 경우도 가끔 있는데, 어쨌든 위로 넣어가지고 찍어보고 이래 첫 번째 넣고 두 번째 스텐그래프트 넣을 때 이게 딱 스탁돼서 꼼짝을 안 합니다. 이게 왜냐면 밑에 앵글이 있어가 힘이 다 빠져가지고 이래 꼼짝을 안 합니다. 이때 어떻게 해결할 건가라는 거, 이 오버랩은 별로 안 됐고, 이런 경우에 이제 첫 번째 늘 명심해야 될 게 스티브 와이어는 꼭 라테랄 워를 탄다는 거를, 그러니까 이 와이어가 센트럴을 통과한다라는 거는 너무 교과서적인 생각이고, 와이어는 늘 월을 타고 가는 거라는 걸 해서, 그렇기 때문에 와이어를 좀 빼는 게 좋습니다. 와이어를 뒤로 빼면 이렇게 빼게 되면은 와이어가 월에 붙어 있는 게 센트럴로 이렇게 뜨기 때문에,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약간 빼서 조금 위험할 정도로 빼면은 이게 괜찮습니다. 그럼 아니면 두 개의 스티프 와이어를 써가지고 두 개의 스티프 와이어를 쓰고 유심히 보면은 두 개의 와이어 중에 하나는 벽에 붙고 하나는 뜨거든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아니면 한쪽 와이어를 밀어버리면 한쪽 와이어는 중간으로 뜨게 됩니다. 그때 하면 되고, 또 아니면은 월에 붙는 와이어 쪽에다가 코다 발룬을 넣어가지고 월에 붙은 와이어를 코다 발룬으로 불게 되면은 그러면은 뜹니다. 실은 뭐 저희는 요 세 가지 방법으로 해서 대부분 다 통과를 시키는데, 정 안 될 때는 저는 이거 해보진 않았는데 뭐 올리브에다 스네어를 걸어가지고 이래 할 수는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일이 많죠, 이렇게 하면.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와이어를 뒤로 빼면 이 월에서 떨어지고, 두 번째는 이거를 코다로 월에 붙은 와이어에다가 코다로 불어서 스텐트라든지 뭐 탑이 바이브든지 전부 다 띄우면 될 거고, 정 안 되면 스네어로 잡아서 이러는데 요거는 잡고 하는데 시간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고, 자 이제 보통 에오타가 앵귤레이션 되었을 때 전부 다 가시피케이션이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두 개로 생각을 하는데, 하나는 가시피케이션이고 하나는 파이브로틱입니다. 이 두 개가 생각보다 성상이 조금 다릅니다. 가시피케이션이 오프로드를 달리는 이런 길이기 때문에 이거는 가시피케이션이 심하다 생각하면 공중에 와이어를 띄우는 게 쉬운 방법입니다. 뒤로 위드드로를 해가지고요. 아니면 투 와이어를 쓰든지. 근데 파이브로틱은 생각보다 이런 경우들은 실은 이 자체를 띄우는 것보다 좀 약간 이 두 개를 넣어서 이렇게 넘기는 게 더 중요하고, 투 와이어를 쓰는 게 낫고, 뭐 코다 발룸스네어 이런 거 한다고 말씀드렸고, 어쨌든 파이브로시스과 가시피케이션과 좀 구별해 쓰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제품들 중에서 오스타일 일리학을 오스타일 아트를 이제 극복하는 어느 게 좋은가 한번 조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이건 제 주관적인 건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에볼루스 뭐 잘 아시다시피 리트라비에 되지만 스티럽을 하지 않고 시스리스도 되고 시스도 되고 이렇지요. 근데 이게 인라인 시스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런 모양으로 당연히 생겼고 안에 너가 나오고 이렇게 펴져요. 이렇게 되죠. 이게 안 좋은 점은 이렇게 어큐트 앵귤레이티드 에오타에서는 상당히 안 좋습니다. 이게 스티러블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게 조금 단점입니다. 이렇게 안 되는 데서는 이게 안 좋고, 죄송합니다. 이래 어큐트 앵귤레이션이 때는 좀 안 좋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막 휘어진 사람들을 이렇게 올라갈 때 보면 중간에 밑에서 힘 다 빼가지고 위에는 이제 안 넘어가는 그런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스퀘어가 심한 이런 경우들, 아까 제가 보여드린 이런 경우들은 실은 에볼루션이 더 잘 넘어갑니다. 이게 왠가 하면 시스하고 동일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통과가 하고요. 에드워드 디바이스는 좀 특이한데, 이 회사가 제일 처음에 그 제품이 이 중간에 막 익스펜전 된다고 이래 자랑을 했는데, 이게 양날의 칼입니다. 익스펜전 되는 부위가 전부 실리콘이거든요. 이 실리콘으로 된 게 들어갈 때는 괜찮은데 나올 때 이게 마찰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게 도리어 포퍼레이션을 조금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난 리트레벨 시스템이고, 스틸업을 하다는 건 굉장히 큰 장점이 될 수는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제품이 어떻게 들어가는 건, 이 제품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팽창시키면서 들어가죠. 이게 팽창이 되는 이유는 시스가 팽창될 리는 없고 실리콘 부위가 팽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꺼내 보면은 뭐 자주 보셨겠지만 이제 배가 다 갈라져 있습니다. 이 배가 갈라진 분들이 폴딩이 아주 자세히 보면 안쪽 바깥쪽으로 마음대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뺄 때 생각보다 딱 맞는 아틀이라고 하면 상당한 인저리를 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양날의 칼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빼보면. 그러니까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이러면서 자기 사이즈보다 커진 거죠. 그래서 에드워드는 이런 단점은 있는데, 이 스틸러블 시스템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스틸러블 시스템은 포지셔닝 하는데 좋고, 저희도 좀 도움 받을 때가 있는데, 이 84세 남자인데 어센딩 에오타 헤미아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AS가 왔고 CT를 찍어 보니까 이 수술한 부위 자체가 이래 헤미아치한 부위가 나이가 드니까 이제 에오타가 내려앉아 가지고 이렇게 털렸더라고요. 이렇게 털려버렸어요. 이 모양이에요. 그리고 안에 위에도 좀 좁아진 데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실은 에볼루스로 해가지고는 이 각도를 잡기가 너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다행히 밑에는 또 혈관이 좋거든요, 이분은요. 그래서 이 꺾인 부위, 여기가 지금 문제가 되죠. 이쪽 부위가. 이런 경우는 이제 에드워드가 좀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실은 이렇게 해서 뭐 쉽게 요 스틸업을 하면은 이게 각도를 마음대로 맞출 수 있으니까 좋습니다. 찍어보면 이 모양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런 부위들을 통과할 때마다 각도 하나하나씩 조절해가 딱딱딱딱 이렇게 맞춰 들어가면 좀 편안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늘 하듯이 하고 찍어보면 이런 모양이죠. 여기 좁아진 데도 있고 이런데, 이런 데를 이제 잘 핸들링해서 통과하기는 이게 좋은 것 같습니다. 에볼루션 이런 거는 좀 통과하기가 조금 할 수는 있겠지만 조금 상거로울 것 같습니다. 그 요약하면은 이런 이제 호스타일 일리학이나 이런 에오타를 가진 사람들은 여러 가지 트러블 슈팅 방법들을 조금 준비해서 뭐 벌룬, 투스티바이어, 또 시스, 그 다음에 에오타 앵귤레이션 되게 심하신 분들은 이게 정말 안 넘어가거든요. 이게 그런 경우들은 그 실은 22 프렌치 시스가 굉장히 긴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디까지 가면
인프라리나 에오타를 훨씬 통과하거든요. 그걸 해가 밑에 거 다 펴버리면 통과가 됩니다. 그래서 컨시스도 한번 일야가트리만 크다면 사용해 볼 수 있고, 고다발룬으로 공중에 둥둥 띄우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하고, 월하고 안 닿게 하는 게 중요하고, 저희도 추천드리는 거는 좋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 10분은 기다렸다가 좀 쉬시다가 DSA 꼭 찍었으면 하고, 그랩 센터는 에오타부터 해가 찢어지면 일리학도 찢어지지만 에오타랑 일리학 만나는 부위가 잘 찢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스탈 에오타 그래프트도 꼭 준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 제품의 장단점에 따라서 하는 게 좋고, 또 하다가 안 되면 나이도 많고 하니까 안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타비 과정에서 가장 흔히 겪는 어려움증을 갖다 본인의 경험과 그 과정에서 얻은 지식으로 정리를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디스커션 다 끝나고 함께 하겠습니다. 다음 케이스는 그 한양대학교 국형동 선생님입니다. 그 트랜스캐로티드 타비 부탁드립니다. 네, 소개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트랜스캐로티드 타비를 한 케이스에서 한번 좀 어떤 연유로 이런 걸 선택하고 이게 장단점이 뭐가 있는지 한번 선생님들하고 공유를 하고 싶습니다. 이거 제 디스클로저고요. 그래서 요새 뭐 99%다 트랜스페모럴 타비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랜스페모럴 루트를 잘 못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딜리버리 시스템이 지나가는데 문제가 있는 경우들에서 이제 트랜스페모럴을 기피하게 되는데요. 이런 정말 톨처스한 아나토미를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서는 트랜스페모럴 루트로 하는 것이 사실 생각보다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사진을 처음에 갖다 놨더니 어떤 분들은 이 정도면 와이어 2개 놓고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하셔가지고, 아마 이 정도 되면은 트랜스페모럴은 조금 하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non-femoral 루트를 찾아봐야 되는데 생각보다 아주 다양한 non-femoral 루트들이 있더라고요. 사실은 이제 타비는 근원을 따져보면 트랜스 에이피칼 루트가 있고, 요즘은 이제 거의 사장되긴 했지만 초창기에는 트랜스 에이피칼과 더불어서 다이렉트 아울틱 펑처를 해가지고 하는 경우들도 있었고요. 최근에는 이제 트랜스 캐로티드나 서브클라이반 엑실러리 이 루트를 많이 쓰기도 하고, 아까 이한철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쪽이 좋지 않으면 일리아 컨듀잇을 대사하는 방법도 있고, IVC를 통해서 트랜스 캐벨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러닝 커버가 상당히 긴 것으로 되어 있고, 최근에도 아울타 와이어 크로싱이 간혹 정말 안 되는 사람들은 셉탈 펑처에서 LV로 가서 거꾸로 와이어링을 하는 트랜셉탈 어프로치도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근본이 이제 트랜스 에이피컬이긴 한데, 여러 가지로 트랜스페모럴에 비해서 성적이 너무 안 좋다는 말들이 나오기 때문에 트랜스 에이피컬은 거의 하지 않는 추세였고, 특히 파트너 2A 트라이얼에서 트랜스페모럴만 따로 빼놓고 보니까 서저리보다 더 좋다는 성적이 나오면서 이제 트랜스 에이피컬은 거의 하지 않는 루트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 보면은 역시 뭐 트랜스페모럴이 가장 메이저인 것이고, 또 트랜스 엑실러리 서브클라비안이라고도 하는 이 non-femoral 루트가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트랜스 에이피컬도 한 1.5% 정도 되고요. 제가 오늘 소개드릴 트랜스 캐로티드 루트는 이 당시만 해도 0.1%, 제일 쉽게 말하면 듣보잡 프로시저인데, 제가 왜 이 옵션을 선택하게 됐는지 한번 선생님들하고 같이 공유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제 케이스 설명드리면, 환자가 나이가 아주 많으신 분입니다. 90세 남자 환자분이시고, 이 AS를 어떻게 알게 됐냐면, 이 다리 부러져 수술 준비하던 중에 이 CVAS가 있다는 걸 OP 이밸루에이션 하다 알게 됐고, 환자는 히스토리에 보니까 니아 클래스 2 디스미아 정도가 있었던 환자였고요. CKD가 약간 있는 정도고 뭐 서지컬 리스크는 아주 높았던 분은 아니었습니다. 에코 보니까 D1 CVAS에 합당한 소견을 보이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 타비 이밸루에이션 하던 중에 아테리오그래피 찍어보니까 역시 이렇게 양쪽 토탈 크로닉 토탈 오클루전이 있어서 트랜스페모럴 타비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을 했고, 그렇다고 이제 서저리로 넘기자니 서저리하고 또 메이저 다리 수술 또 해야 되는데 이게 위험이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non-femoral 타비를 생각하게 하였습니다. non-femoral 타비 할 때 이제 서전들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의논을 하는데, 이 저희 바스큘러 서전 사실 카디악 서전이신데 그분이 이제 엔도토미 경험이 많으시다 보니까 캐로티드 오프닝에 전혀 스트레스가 없으신 거예요. 서브클라비안을 저희가 더 먼저 생각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브클라비안은 이제 너브 인저리들에 대한 두려움이 조금 있다고 하시고, 트랜스캐로티드는 나는 전혀 문제 없다, 트랜스캐로티드 하자 이렇게 얘기가 돼서 CT 엔지오 찍어봤더니 뭐 캐로티드는 다행히 5.5mm 이상 좋아 보이고 뭐 플렉도 많지 않아 보이고요. 특히 이제 타비
트랜스캐러티 탑이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이 A컴 P컴 커뮤니케이션이 잘 유지되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다 꽂아놓고 뭐 짧게는 30분에서 길게는 1시간 정도 이스케믹 타임이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시기에 A컴 P컴이 인택트하면 이 우리가 딜리버리 시스템 들어간 방향 쪽으로 컬라테랄이 잘 갈 수 있으면 전혀 이스케미아 문제가 안 생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잘 확인하고 신경과랑 협의하는 게 좀 중요한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자는 이제 트랜스캐로티드 탑이라 하기 때문에 우리가 환자 원래 눕히는 방향을 반대 방향으로 눕히고요. 제가 환자분이 저희 이 시니어 간호사 선생님의 아버지셨는데 환자가 흔쾌히 이거 케이스 써도 된다고 동의를 해주셨는데 제가 김을 좀 잘못 가려가지고 눈을 못 가렸습니다. 근데 어쨌든 90세 환자가 반대 방향을 이제 누워서 이제 탑의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 탑의할 때 트랜스캐로티드 탑의할 때 이렇게 세팅을 합니다. 제너럴 아네스테시를 하고요. 저희가 T 가이던스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레프트 캐로티드 아터리가 조금 더 어센딩 아울타 쪽에 평행하게 각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펑처하면 와이어가 보통은 그냥 바로 어센딩 쪽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레프트 캐로티드가 선호된다고 되어 있는데 라이트도 다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레프트를 저희는 주로 했고 그다음에 라디알 아터리로 아울토그램하고 BP 모니터링 하는 것으로 사용을 했고요. 저희는 뭐 루틴 탑이 자체도 와이어 페이싱만 하고 템포럴 페이스메이커를 안 넣기 때문에 이렇게 두 군데 펑처를 해서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서전 선생님이 저희 하이브리드 룸에 먼저 오셔가지고 캐로티드 아터리 스포저를 해주시는데요. 한 2cm 정도만 인시전 넣으시고 상당히 짧은 시간 안에 20분 정도 내에 다 이렇게 아주 예쁘게 블리딩 전혀 없이 깨끗한 모양으로 이렇게 오프닝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제너럴 NS에 거는 시간이 문제지 이 익스포저 타임은 상당히 짧다 이렇게 판단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한 3분 정도 펑처 딜리버리 시스템에 들어갈 곳을 클램핑을 합니다. 저희는 이제 레프트 캐로티드 아터리 시스템을 들어가기로 했기 때문에 레프트 캐로티드 커먼 캐로티드를 클램핑 해놓고 3분 기다려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까 말씀드린 A컴 P컴이 잘 발달되어 있는 환자들 경우는 이쪽이 별로 떨어지지 않거든요. 세츄레이션이 떨어지지 않는데 그쪽이 만약 세츄레이션이 많이 떨어지면 이제 이스케미아가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주의를 요해야 되는 겁니다. 이분은 3분 기다렸더니 레프트 쪽이 별로 떨어지지 않아서 저희가 문제 없이 할 수 있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제 했던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펑처 할 때는 뭐 하이브리드 PTA 해보신 선생님들 이미 다 잘 알고 계신 거지만 스킨 통해 가지고 펑처를 해줘야 우리가 딜리버리 시스템에 앵커가 잘 되고 막 아터리가 들락날락 안 하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항상 스킨을 통해서 트루 펑처를 해주시고 마이크로 펑처 해주시면은 바로 뭐 와이어링 할 필요 없이 어센딩으로 잘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레프트 캐로티드 펑처를 했을 때 장점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 루틴 탑이 하시면 되는데 이제 문제는 이 머리가 이쪽에 있기 때문에 딜리버리 시스템이 기역자 우리가 빌로드니 PTA 할 때처럼 이 어셉틱 에리어를 좀 길게 만들어 놔야 프로시저 하는데 좀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프로시저 자체는 그렇게 어려움이 없었고요. 그래서 밸브는 제가 원하는 위치에 잘 됐고 제가 뭐 이거 딱 사실 한내 해봤지만 제가 갖고 있는 필링은 뭐냐면 트랜스페모랄보다 오히려 이 엑시스를 맞추기는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이 사실 딜리버리 시스템이 페모랄 루트를 통과하면은 밸브가 네이티브 밸브랑 사실 캔팅 되는 경우가 좀 많고 여기를 우리가 완전히 조절할 수 없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게 장기적으로 어떤 예후를 보일지는 사실 데이터가 솔리드하지는 않지만 제가 보기에는 스롬보제닉 이벤트라든지 롱제비티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생각이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상당히 밸브가 자기 네이티브 밸브랑 굉장히 그 평행하게 임플란테이션 되는 장점을 좀 볼 수 있었습니다. 하고 나서 뭐 저희가 굉장히 오랜만에 TE를 봤는데 TE는 괜찮아 보였고요. 그리고 나서 클로저 해주시는데 클로저 타임 한 15분 정도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 서머리 해보면은 카로티드 아터리 제가 펑처하고 탑이까지는 한 26분 별로 많이 안 걸렸고 뭐 스트로크 TI 그리고 엑세스바이트 블리딩 전혀 없었고요. 환자는 바로 그 다음 주에 다리 수술 잘 하시고 요양병원으로 퇴원을 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좀 장점들이 있어서 특히 이제 제가 뒤에 말씀드리고 장점들이 있어서 이 최근에는 이제 트랜스캐로티가 상당히 좀 많이 활발하게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역시 여전히 서브클래비안 엑실러지가 non-femoral 루트에서는 most common 사이트긴 하지만 트랜스캐로티드 상당히 많이 좀 올라온 것으로 보이고 제가 레프트 캐로티드가 장점이 있다고 했지만 이 트랜스캐로티드 많이 하는 원센터를 보니까 110개나 했는데 라이트로도 많이 하고 뭐 셀프 익스펜드블은 벌룬 익스펜드블은 전혀 상관없이 잘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이렉트 컴패리전이 없어가지고 여러 가지 보면은 야 트랜스캐로티드 진짜 좋은 프로시저 같이 보이긴 하는데 보면은 이 시술한 연도들 다 다르고 러닝 커브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일률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고 환자의 상황에 맞춰서 저희가 시술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랜스캐로티드 제가 왜 선택을 했냐면 자 이제는 거의 사정된 트랜스 아울타, 트랜스 에피컬 이런 루트가 사실 대부분은 단점이 많기는 한데 장점이 뭐냐면 이 우리 어센딩 아치 쪽을 지나가지 딜리버리 시스템이 지나가지 않기 때문에 사실 스트롱 레이트에 있어서는 다른 어떤 루트에 비해서도 뒤지지 않은 좋은 성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실 non-femoral 루트를 아까 몇 가지 말씀드렸지만 대부분의 non-femoral 루트가 갖고 있는 단점이 뭐냐면 스트롱 리스크가 꽤 크다는 거거든요. 근데 스트롱 리스크에서 트랜스캐로티드가 트랜스 에이피컬 대비 나쁘지 않다는 결과가 하나 있었다는 것이고요. 물론 다른 올코즈 모탈리티나 AFib 뭐 여러 가지 검사 결과들은 사실 트랜스캐로티드가 트랜스 에피컬보다 훨씬 좋은 결과들을 보이긴 했었습니다. 그럼 트랜스케이벌은 어떠냐면은 트랜스케이벌은 뭐 초창기에 워낙 많은 컴플리케이션이 있었기 때문에 트랜스캐로티드 훨씬 더 좋은 성적을 보이고 있기는 했지만 최근에 리포트 보니까 100례 이상의 러닝 커브를 그린 기관에서는 트랜스케이벌도 세이프하게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트랜스케이벌 100례 러닝 커브 그리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제일 파퓰러한 non-femoral 루트는 서브클라비안의 루트하고 비교한 데이터가 있는데 이거 언어저스티드이기 때문에 이거는 결론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인데 어쨌든 뉴머리컬리 그리고 통계적으로 유리하게 트랜스캐로티드 스트롱 레이트가 좀 낮다고 돼 있어서 아마 제 생각에는 사실은 트랜스캐로티드는 캐로티드로 한다고 하니까 스트롱 리스크가 더 높을 것 같지만 거기 딱 펑치하고 딜리버리 시스템 넣는다면 거기는 들어갔다 나왔다 할 일이 없거든요. 보통 이제 딜리버리 시스템이 그쪽을 긁으면서 탁 날아가는 경우들이 많고 그 외에는 이제 애뉴루스에서 날아가는 건데 애뉴루스 날아가는 탑이하는 모든 프로시저들이 다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리스크이기 때문에 이런 면에 좀 유리한 면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보면 탑이 프로시저가 너무 많이 발전했고 또 세대가 발전하면서 점점 슬렌더한 프로파일로 할 수 있으면 대부분 트랜스페머럴로 잘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탑이가 워낙 성적이 좋기 때문에 예전엔 탑이로 안 했던 것들도 탑이로 하게 되면서 얼터너티브 액세스가 필요한 케이스들은 여전히 있을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트랜스캐로티드는 스트롱 레이트가 낮고 입원 기간 빠르고 바스큘러 서전이 있으면 굉장히 릴라이어블한 데이터를 나타날 수 있다는 것. 또 서브클라비안 아터리는 또 단점 중에 하나가 혹시 캐비지 했던 환자면 리마 데미지 줄 로우 찬스가 있거든요. 그런 걱정이 없다는 것, 이런 장점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 non-femoral 루트에 대해서는 사실 그 개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정확한 컴패리즌 하기는 어렵지만 이 상황에 맞춰서 가장 적절한 non-femoral 루트를 찾는 것이 우리한테 중요한 임무가 될 것 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남대병원 김주환 선생님께서 밸브 엠볼리션을 어떻게 예방할 것이며 생겼을 때 어떻게 처치하실 건에서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김주환입니다. 원래 저희 현대영 교수님이 발표하기로 했는데 분과전문 시험 보러 가는 관계로 제가 대신 발표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좋은 케이스만 보셨는데 저는 계속 이 케이스는 잘못된 케이스만 보여드릴 것 같고요. 두 번 실수 안 하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밸브 엠볼리션은 약 0.5% 정도에서 발생한다고 하고 있고요. 대부분 가장 많은 것들은 스폰트가 팝업 되거나 아니면 LV로 들어가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나중에 이제 갑자기 날아가거나 하는 것들이 이제 생길 수 있습니다. 메커니즘으로 보면 먼저 아나토미컬 패터겠죠. 뭐 저기 프로세스를 언더사이징 했거나 벌키한 칼슘이 있거나 애놀러스 칼슘이 있거나 또 호리젠탈 애놀러스거나 또 프로시저 팩터로서 이제 처음에 이제 푸어 앵글을 잘못 잡았거나 말포지션, 그 다음에 벌룬을 너무 적게 했거나 또 제일 많은 게 페이싱이 하다 갑자기 멈췄거나 뭐 세컨 밸브 임플란테이션 하거나 이런 경우에 생길 수 있겠고요. 디바이스의 문제일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항상 뭐 프리벤션을 하기 위해서는 사이즈를 잘하고 페이스메이커를 먼저 테스트해서 계속 페이싱 되느냐를 확인해야 되겠고 어떻게든 벌룬과 밸브와 에올타를 잘 맞춰서 얼라이먼트를 맞추고 그리고 에올토그램도 잘 해보고 그 다음에 벌룬 임플란테이션 할 때도 충분한 벌룬 임플란테이션 페이싱도
충분한 페이싱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85세 남자 환자였고 시비어 에오르틱 스테노시스였습니다. 프리에서는 이 정도 됐었고 시비어 에어스고요. 그래서 이제 탑을 시행했습니다. 시비어 에어스 스테노시스 있어서 프리 다일레이션을 했고요. 22mm로. 예. 그리고 에볼루드 알프론 여기 뺄 때 보시면 깡통 까듯이 톡 하고 하면서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잘 됐다고 하시지만 이때게 뺄 때 이렇게 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 어쩔 수 없이 스네어로 잡아 올리고 세컨 밸브 하실 때 그냥 하면 안 되고요. 꼭 스네어로 잡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해서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놓이고요. 그래서 세컨 밸브에서 잘 성공적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좋고 밸브는 둥둥 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항상 이렇게 하죠. 노스콘이어서 병따개로 퐁 따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와이어를 어느 정도 충분히 뺀 다음에 살짝 지나간 다음에 들어가면 이제 와이어를 넣고 빼는 것들을 해야 됩니다. 벌게 카시피케이션은 85세 남자 환자였고요. 시비어 에오르틱 스테노시스로 타비를 시행하는데 칼슘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프리다일레이션을 충분히 했고요. 얼른 들어가서 이번엔 프리다일레이션 한 모습을 제대로 볼 때까지 기다려 보겠습니다. 아니, 제가 빨리 하면 되겠구나. 프리다일레이션을 꾹꾹꾹꾹 해서 했다고까진 한다고 했었습니다. 하고 나서 벌룬 리플레이션 하는데 보시면 잘 안 풀리고요. 결국은 아까 같이 와이어를 다 빼고 하더라도 이게 임플란테이션이 안 되면서 이번엔 깡통 따기 빠진 게 아니라 그냥 어쩔 수 없이 퐁 나오는 상황이 벌어졌고요. 스네로 잡고 세컨 밸브 집어넣었었고요. 이때에도 이제 다시 이제 저렇게 벌룬이 안 되면 이렇게 스몰 벌룬으로 이렇게 빼기 전에 먼저 발론을 해서 핀 다음에 빼야겠다. 앞으로는 이제 뭐 이렇게 경험상 배웠습니다. 벌룬 스페너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면 사이즈를 좀 작게 하다. 그 다음에 하이 임플란테이션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페이스메이커를 하기 위해서는 인플로를 더 다일레이하고 그 다음에 엠볼레이션을 받게 할 때는 이렇게 밑에 쪽으로 다일레이하는 이런 방법들을 사용하라 하고 있습니다. 저희 환자는 86세 여자 환자고요. 이거는 굉장히 좀 에놀러스의 그 각도 때문에 근데요. 스콜로시스가 심했던 환자입니다. 그래서 시비어 에오르틱 스테노시스였고 그래서 호리존탈 에올타고요. 그래서 이런 호리존탈 에올타면 결국 이제 사피엔을 선택하게 되고요. 그래서 다일레이션 하고 프리다일레이션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에올타 주행을 보시면 굉장히 이 환자가 에올타 앵글이 좀 심하다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맞춰 가지고 오버사이징을 한다고 하고 해서 이제 벌룬 할 때까지 괜찮았는데 벌룬을 빼려고 하는 순간 보면 폭 빠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엠볼레이션 됐고요. 예. 결국은 밸브는 밖으로 좀 빼고 난 뒤에 그 위로 올라왔고요. 그 다음에 세컨 밸브 통과해서 이번엔 좀 더 깊숙이 하고 이번에는 제대로 간신히 걸린 것 같지만 좀 더 깊이 넣어서 잘 맞춰서 집어넣었습니다. 하고 나서 이제 관건이 이제 올라와 있는 건데요. 이게 처음에 벌룬을 빼가지고 위에다 맞춰놓으니까 이게 딱 위에 들어가서 이제 자리를 잡았다고 생각을 하고 와이어를 뺐더니 갑자기 네로드만 이렇게 완전히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쩔 수 없이 이제 발론으로 이런 살짝 당겨가지고 이쪽 아치 부분에서 약간 발론으로 찌그러뜨렸습니다. 찌그러뜨리기 전까지는 더 이상 이걸 지나가지 못해서요. 찌그러뜨린 상황에서 스네어로 잡아서 압도미널 쪽에 있는 니날 하반까지 끌어내렸고요. 문제는 없어서 여기서 벌룬으로 계속 붙여가지고 플로우 잘 만들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에코 보시면 탑이 자체는 성공적이었고요. 근데 또 컴플리트 에이블 락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컴플리트 에이블 락 때문에 리들 스페이스메이커 임플란트는 했고요. 체스트 PA 보면 제가 탑을 할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식이 돼서 에올타 이렇게 꺾여서 들어가면서 못 맞췄고요. 그다음에 잘 된 탑이 밸브, 그다음에 임플란트 된 페이스메이커
이쪽에 좀 보이실까 모르겠지만 보이는 압도미널에다가 놔둔 페이스메이커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호스팅 렉이나 이런 것에 있을 때는 앵글 잘 맞추시고 너무 하이 임플란테이션 안 하려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임플란트 뎁스의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탑에서 안조하고 프리달레이션 25mm로 충분히 했었고요. 그러고 나서 에쿠에트 네오를 지금 넣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여기에 맞춰서 넣으라고 하고 있고, 그래서 하고 이제 지금 여기서 이제 확 풀면 이제 이게 풀리는 이게 긴데요. 그래서 푹 풀었는데 여기 보시면 이 풀리는 모습을 보시면 위치가 좀 높긴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뭐 근데 뭐 더 들어가진 않아서 팽한 에볼루션 됐고요. 결국 이렇게 거의 엠볼루션은 안 되고 있긴 하지만 없어서 세컨 밸브를 넣어야 될 상황이었고요. 이때 세컨 밸브를 넣으려면 이제 에드워드 시스템을 넣어야 되는데 사실 이제 에드워드 시스템이 저같이 시골에서 탑이 할 때는 에드워드 시스템이 병원에 있지 않는 상계로 어쩔 수 없이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어큐트 레오의 밸브인 밸브를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맞춰서 넣고 좀 밑에서 이제 맞춰서 이제 이번에는 이제 실수 안 하고 이제 맞춰서 넣었습니다. 그래서 풀려서 보시면 성공적이고요. 어큐트 네오에 어큐트 네오를 넣을 수 있을까 고민은 했는데요. 어큐트 들어가고 나중에 보면 이렇게 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시고 그래서 뭐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어큐트 네오가 살짝 튀면 다시 어큐트 네오 넣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에코해서 결과 괜찮았었고요. 예. 그래서 어큐트 네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이 마진보다 밑에 그다음에 점 이렇게 있을 때 이 정도는 안전한데 그것도 위에 있으면 이렇게 마이크로 디슬로케이션이 되면서 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밑에다 맞춰놨을 때 이게 지금 이 칼슘보다 더 밑에가 있게 되면 밑으로 벤티클로 들어가고요. 이때는 어쩔 수 없이 수술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여기 맞춰서 페이싱을 하면서 맞춰서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코엑셀 포지션이 잘못됐던 환자입니다. 82세 남자 환자였고요. 시비얼틱 스테노시스고 호리존탈 에올타였고요. 지금 쌀펜 울트라 23mm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보시면 되네요. 보시면 여기 위치에서 보시면 갑자기 팝업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페이싱 되고 팝업이 됐습니다. 그래서 멈췄어요. 일단 벌룬 그만하라고 하고 페이싱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밀어 넣습니다. 그래서 밀어서 여기까지 마친 다음에 다시 벌룬 하라겠고요. 넣기 했죠. 뭐 이렇게 좀 튀었지만 튄 이유는 페이싱이 잘못돼서 튄 것 같고요. 튀어서 올라가려는 순간 이제 그 순간에 스탑 하니까 바로 스탑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스탑해서 정신 차리고 살짝 밀어서 튀었고 정신 차려서 살짝 밀어 넣고 마치고 뭐 돼서 뭐 제로 뎁스긴 하지만 잘 임플란테이션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페이싱이 잘못되면 또 팝업이 될 수 있다는 것은 해주시고요. 결과는 뭐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코엑셀 포지션 이런 거 잘 맞추셔야 되는 거고요. 이때 또 하나 실수한 게 이제 플렉스 카세타 T 포지션이 잘못됐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81세 남자였고요. 라이브 할 때 제가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됐었는데 보시면 이 위치가 좀 깊습니다. 카세타가. 그래서 거기서 놓고 이게 좀 몇 가지 와야 되는데 이 정도 돼 있으니까 이게 지금 잘 많이 못 뺀 상황이죠. 보시면 근데 이거하고 이것이 따로 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약간 좀 그래서 하고 보고 있으면 이렇게 하면서 좀 올라왔습니다. 다행히 제로 뎁스여서 뭐 옆에 패널 선생님들이 여기서는 더 이상 안 해도 될 것 같다 해서 여기서 끝냈고 에코상에서도 뭐 그렇게 파라벨 리기 심하지 않아서 끝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플렉스 카세트 팁 항상 잘 위치 잘 파악하시고요. 점점 실수 안 하는데 라이브를 하다 보니까 또 거기다 놓고 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생길 수 있고요. 그런 생기면 스네어를 이용해서 원하는 곳에 위치를 시키고 세컨 밸브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팝업이 됐으면 이제 그럴 수 있는데 이제 벤티클로 들어가면 무조건 이제 수술해야 되는 상황이 되겠고요.
이게 이랬을 때 이거를 다시 옮길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옮기고 나서 세컨 밸브를 넣을 수 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맞추셔야 되고요. 그래도 뭣도 중요하지만 계속 에코를 잘 봐서 LV 펑션, 그 다음에 밸브의 상태, 에퓨전이 있는지, 혹시 에올티 디색은 있는지, 그리고 안티코아굴레이션 충분히 주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도 하셔야 되고요. 에코 팀도 좀, 아니, 에크모 팀도 좀 불러놨다가 여차하면 쓸 수 있게 준비하시는 게 좋겠고요. 아까 사피엔 밸브도 여기다 놔뒀다고 안심하면 안 되고, 이렇게 뭐 벌룬을 하든지 찌그러뜨리든지 해서 이렇게 니날 쪽까지 내려놓는 것이 맞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니날까지 해서 할 수 있다고 하고 있고요. 뭐 짧은 안 좋은 케이스들 보여드렸지만, 저도 경험하지만 한 번씩은 생길 수 있고요. 그래서 생기면 이제 그 다음엔 두 번째는 안 생기게 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고요. 여러분도 동의하는 입장에서 발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너무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 이런 거 되게 좋아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솔직히 나중에 디스커션하자고 그랬지만 바로 얘기하면 한참 할 얘기, 어저께 같은 좋은 즐거운 분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끝에 디스커션 하기로 했으니까 나중에 하도록 하고요. 다음은 부천해적병원 박하우 선생님께서 또 타비의 어뉴스얼 케이스에서의 팁 앤 트릭스에 대해서 또 명강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교수님 소개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는 부천세종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하욱이라고 합니다. 탑의하다가 좀 만날 수 있는 유주하지 못한 상황에서 했던 그런 몇 가지 경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한철 교수님 강의 때 올라가면서는 안 터진다 그랬는데 올라가면서 터졌던 톨터스한 일리아가 아텔입니다. 89세 여자 환자고 니아클래스 2 디스프니아로 오셨고 DM 하이비피 CKD가 있던 환자입니다. 시비어 AS에 이제 막 진입을 했던 할머니였고 EKG가 불행하게도 RBBB 그다음에 페리카르 에피전이 좀 보였습니다. 환자는 굉장히 71도 호라이젠탈 아울타였고 아울타 그 밸브 팁에는 심한 칼시피케이션은 없었고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일리아가 아테리가 이렇게 굉장히 톨토스한 그래서 뭐 이한철 교수님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 각도가 도저히 왼쪽으로 각도는 어렵고 오른쪽으로 들어가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에 그 다일레이터가 쉽게 어느 정도 들어가고 뭐 스티프 와이어도 들어가고 시스까지는 잘 위치를 해서 이제 아우틱 밸브 그 와이어 크러싱을 하고 탑을 하려고 했는데 환자가 바이탈이 계속 떨어집니다. 그래서 뭔가 이상하다. 이퓨전이 생겼나 하고 TE 봤는데 없었고요. 뭔가 이상해 찍어보니까 행여나니까 일레가테리가 터졌습니다. 다행히 저희 병원 뭐 그 SNG 스텐 그라프트가 항상 스탠바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라프트 2개 넣고 바이탈은 안정화시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쪽으로 가면 이쪽도 터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스텐 그라프트를 믿고 같은 쪽으로 타비를 시행했고 결과는 굉장히 잘 끝났습니다. 그래서 항상 일리아가테리 톨토스하고 칼시피케이션 많아서 럽처 리스크 있는 분들 프로시저 할 때는 스텐 그라프트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와이어와 카테터 넘어가기가 되게 힘든 이런 93세 CBRS 할머니였고요. 뭐 아우타 전장에 걸쳐서 굉장히 심한 칼슘과 밴딩이 업도멘 아우타에서 관찰이 됐고 이 각도도 심상치 않습니다. NCC에 굉장히 청키한 칼슘 노들이 보였던 할머니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굉장히 심한 아우타 밴딩이 보이고 와이어는 뭐 큰 무리 없이 넘어갔는데 도저히 카테터가 힘을 받지 못해서 넘어가지를 못합니다. 다행히 카테터 팁이 여기서 고정이 된 양상이어서 다른 테르모 스티픽스로 바꿀까 하다가 그냥 암플란트 슈퍼스티프 나와 있던 게 있어서 그거를 그냥 다이렉트하게 찔러서 들어갈 수가 있었고요. 환자는 페리페랄 아르마다 5.0에 40발룬 그거는 앞에 팁이 테이퍼드 되어 있기 때문에 비교적 쉽게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살짝 발룬을 하고 이 와이어는 빼고 이 발룬 놔둔 상태로 사파리 와이어로 체인지해서 시술은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아우팅 루트에서 딜리버리 시스템이 잘 지나가지 않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81세 여자 환자분이고 DM이 있었고 81세 남자 환자분이고 DM이 있었고 CT에서 3베슬 디지가 있었지만 환자 치료 원치 않아서 메디칼 세라피 했고 모더레이트 AS 환자였습니다. 환자 증상이 생겨서 찍어본 에코에서 이젝션은 괜찮았지만 없던 RCA 월모션이 생겼고 CBAS로 진행을 했습니다. 다행히 EKG는 LVH 외에 큰 문제는 없으셨고 에코에서는 심한 이런 아웃딥 밸브 모션 리미테이션이 보입니다. 환자는 CT 분석을 했고 그 밸브에서 NCC와 RCC 밑에 칼슘 노들이 거의 뭐 LVOT 쪽까지 이렇게 진행됐던 굉장히
하이리스크의 애뉴러스 모양을 보이고 있었고 코로나 라이트는 12mm, 19mm로 비교적 괜찮았고 칼시피케이션 분석을 보면 별로 탑이하고 싶지 않은 그런 모양입니다. 환자 코로너리 엔지오그래피를 했고 RCA 프록시말에 굉장히 타이트한 스테노스가 관찰됐고 요것 때문에 이번에 증상이 생기셨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랩트에서도 랩트 메인 디스탈의 트루바이퍼케이션 리전이 굉장히 심한 리전이 보입니다. 환자한테는 수술 권유했습니다. 건장하고 건강상의 문제가 없어서 수술 권유했고 AVR하고 캐비지 받으시라. 하지만 환자는 심지어 저한테 자기는 미니멀리스트 탑의를 받고 싶다라고 어디서 듣고 오셨는지 이야기를 하셨어요. 저희 기관 미니멀리스트 탑의 거의 안 하거든요. 마취과 워낙에 그 호흡이 좋아서 맥을 걸어달라고 해도 제네럴이 편하시다고 제네럴 걸고 나가셔서 항상 T 보고 하는데 미니멀리스트 탑의를 해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CT에서는 이런 LVOT 칼시피케이션이 심한 하이리스크 애뉴러스를 가지고 있었고 에어리아는 에드워드 분석에서는 438, 저희 병원은 414, 아마 430 보더라인 사이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획은 오신 날 RCA PCR 했고요. 다음 날 제너럴 아네스테시아에서 T 넣고 보더라인이었지만 작은 발론을 오버필해서 하이임플란트 하는 걸로 결정했고 그 다음에 메인 프로시저를 하기로 했습니다. 첫날 RCA PCI는 비교적 심플하게 2DS 넣어서 잘 끝났고요. 다음날 이제 탑의를 시행하는데 아울타를 보니까 굉장히 일리아 가트리의 심한 석회화와 네가티브 딜 모델링 그다음에 이렇게 돼 있어서 특히나 오른쪽 가트리 펑처 사이트는 에피가스틱 가트리가 굉장히 많이 발달해 있는 그런 환자라서 잘못 펑처를 하면 요거 해서 서큐테니스 헤마토마를 심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어서 랩트로 들어가기로 했고요. 랩트도 보면 한 5.7 그래서 디바이스는 지나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칼슘이 심했던 부분에서 이제 밸브가 잘 안 올라갑니다. 밸브가 잘 안 올라가고 제 힘이 빠져서 최영준 선생님도 좀 도와주시고 해가지고 요 이제 일리아가텔이 좁아졌던 데를 극복을 했고요. 위로 올라가서 보는데 이게 웬걸? 저희가 올라가면서 너무 힘을 줘가지고 사파레 와이가 아우터 루트로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 뒤에서 서 있는 친구의 얼굴이었을 것 같고요. 사람들은 웅성웅성하고 있고 이걸 밸브를 시스템을 다 빼면 이거 다시 버려야 되는데 차 한 대 값이고 한번 요런 시스템이 있으니까 잘하면 얘를 살려서 와이어링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밸브를 어센딩 아울트까지 올리고 테르모 스티프 익스체인지 260cm 와이어로 와이어링 했더니 또 생각보다 잘 내려가고 이렇게 나중에 보면 이렇게 앵글도 어느 정도 잘 잡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밸브의 노즈콘 팁을 AV 크로싱을 시켰더니 또 잘 내려가고요. 그 상태에서 와이어를 사파리 와이어로 체인지를 합니다. 그래서 저항감이 있으면 바로 뺄 생각이었지만 부드럽게 비교적 에이펙스에 잘 내려갔고요. 그래서 탑의는 큰 문제 없이 저희 하이 임플란트 하기로 했기 때문에 라디오 루스턴트 마커의 디스탈 스트리커스의 베이스라인을 맞춰서 잘 탑의를 했고 굉장히 애뉴러스가 하이 리스크였기 때문에 평소보다 훨씬 더 천천히 벌룬 인플레이션을 했습니다. 끝나고 나면 거의 9대1에서 0포인트에 가깝게 밸브는 잘 됐고 에코상에서 파라베블라 릭은 거의 없었습니다. 환자는 밸브 탑의가 끝나고 랩트 메인 바이포케이션에 미니 크러쉬로 투 스텐트에서 잘 프로시전 끝났던 환자입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케이스는 다시는 안 만나고 싶은데 하여간 사이너스 인버스 토탈리스 환자 제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양쪽 회사에서 물어보니 양쪽 다 경험해 본 적이 없다 그러는 거 보니까 아마 제가 한국에선 처음 한 것 같습니다. 환자는 84세 여자 환자였고 니아클래스 4의 디스미아, 울솜니아를 주소로 저희 응급실을 통해서 오셨습니다. 원래 12회 에이스가 있었던 환자분이고 사이너스 인버스 토탈리스 있어서 수술 권유해 드렸었는데 수술을 안 하고 버티고 메디컬 세라피 하고 계셨고요. 환자가 못 견디고 오셨습니다. 이니셜의 바이탈 사인은 100에 60 정도였는데 환자가 1시간 지나서 카디오제닉 샥에 들어가서 노르에피네프린을 스타트했고 다행히 랩은 크레아틴은 괜찮았고 마일드한 LFT 상승과 카디악 엔자임의 상승이 관찰됩니다. EKG는 AFib였고 에코를 보면 이젝션 40% 정도, LV 다일레이션이 동반된 모더레이트 이상의 시스톨릭 디스펑션을 관찰되고 있었고 12회 AAS와 AR이 같이 관찰됩니다. 환자는 회사에서는 55도로 그렇게 호라이젠탈하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로 나중에 보면 거의 90도 가까운 굉장히 심한 호라이젠탈 아우터였던 것 같고요.
밸브 팁에 칼슘이 꽤 많고 이런 실은 여기가 아마 이 환자한테는 랩트 코로나리 커습 같은데 거기 위에 칼슘이 굉장히 심하게 있고 우리가 흔히 보는 요런 이렇게 되는 시계 반대 방향의 각도가 아니고 요렇게 해서 요렇게 가는 거꾸로 된 각도로 시계 방향의 각도로 심장이 이렇게 서 있습니다. 억세스 사이트에는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플랜은 카드제인 샤이고 덱스트로카디하고 OP 굉장히 하이리스크고 OP 리퓨즈했던 환자였고 그래서 응급타비를 결정을 했고요. 위에서 여기 소라코 업도미널 아우터에 이제 그 밴딩도 하나 있었습니다. 밴디드 TA 정션이 있었고 어센딩 아우터의 다일레이션도 관찰되고 호라이젠탈 아웃 앵글이라서 타비가 굉장히 쉽지 않겠구나. 그 다음에 이런 이유들 때문에 에드워드 밸브를 쓰기로 했습니다. 애뉴러스 AR은 478, 26mm 밸브의 오버사이징이 이 정도였는데 저희는 조금 항상 5% 정도 안쪽으로 밸브를 대기 때문에 3.9% 오버사이징 1cc 언더필에서 시행을 했고 제너럴 아네스테시아를 걸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행히 다른 나라의 몇몇 KSF들이 있어서 요거를 우리가 각도가 평소에는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거꾸로 들어가야 되니까 이 시스템을 토탈로 거꾸로 뒤집으면 이 시스템에 맞게 저희가 앵글을 조절할 수 있구나라는 걸 알고 에크모를 프리퍼레이션 했습니다. 환자는 아우토그램을 찍으면 실은 이게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한테 RCA인데 이 사람은 레프트가 되고요. AV 와이어를 이제 크로싱 시키고 이 정션 때문에 카테터가 힘을 못 받아서 카테터 넘길 때 뭐 약간 이렇게 위험한 모양을 보였지만 다행히 카테터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이 각도들 때문에 처음에 이 밸브가 너무 안 넘어가서 굉장히 씨름을 하고 있고 실은 원래는 와이어 하나를 더 크로싱 시켜가지고 이제 발룬에 슬립해서 이렇게 구두주걱 같이 들어가려고 이제 준비를 하다가 좀 한번 힘을 차리고 한 번만 더 밀어볼까요? 그러고 밀었는데 운이 없게 이때 안 들어갔어야 되는데 들어가고 환자는 그러면서 바이탈이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실은 그러면 여기 안에 있던 와이어 빼고 그냥 잘 안 보여도 요 암플란트로 그냥 엔지오 쏘면서 하면 되는데 그걸 또 욕심내서 피그텔로 바꾸니까 환자가 카디악 어레스트 상태에서 거의 타비를 하게 됐습니다. 다행히 체스트 컴프레션 없이 환자는 에피네프린 그다음에 랩트 베이싱을 하면서 바로 이제 CPR 없이 환자는 다행히 리서시테이션이 돼서 운이 굉장히 좋았던 케이스였고 앞으로는 이런 사진은 보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파이널리 굉장히 잘 끝났고 환자 에코상에서 결과도 굉장히 좋았고 환자는 지금 이젝션은 50% 이상으로 많이 리커버리하고 잘 다니고 계십니다. 그래서 퇴원할 때 모양이고 여기서 보시면 실은 이게 도저히 어떻게 이걸 55도로 측정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밸브는 다 이렇게 누워 있고 밸브는 거의 9대1 제로데스 가깝게 잘 임플란트 됐습니다. 마지막 케이스입니다. 밸브 인폴딩 됐던 케이스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70세 여자 환자고 니아클리스 3 디스프니아로 오셨고 풀모널 이데마 동반됐고 에코카디오그램에서 이젝션 22% 굉장히 시비어 엘베이티스 시스톨릭 디스펑션이 동반됐던 환자입니다. 시비어 AS가 이젝션이 22%에도 불구하고 들어왔고 풀모널 하이퍼텐션이 굉장히 이제 심한 편이라서 OP 리스크에 굉장히 하이 리스크라서 타비가 결정이 됐습니다. 업도미널 오베시티가 굉장히 심했던 분이고 밸브 팁에는 칼슘은 다행히 심하지는 않았고 이렇게 펑처 사이트에 이렇게 심한 복부 비만이 있어서 실은 이게 굉장히 처음에는 제일 큰 허들이었습니다. 환자는 딱 에볼루트의 보더라인에 걸쳤고요. 딱 72.3의 이런 페리메타를 딱 보여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하지만 뭐 애뉴러스에 칼슘이 별로 없고 이쪽에 험악한 몰폴로지는 아니어서 충분히 환자 연세도 젊고 그래서 큰 밸브를 하자, 26으로 하자 이렇게 결정이 됐던 환자입니다. 밸브 뎁스 처음에 임플란트 뎁스 괜찮았고 중간까지 풀었는데 뭐 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T상에서도 밸브 뎁스 괜찮았고 마이트랄 밸브에 뭐 모션 리미테이션 없이 잘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다 풀었더니 뭔가 T 보시는 분이 좀 이상한데요? 그래서 돌려봤습니다. 그랬더니 밸브 프레임이 이렇게 안으로 하나가 이제 말려서 이렇게 밸브 인폴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밸브가 이쪽 크라운은 잘 풀렸는데 여기는 자기 밸브에 눌려서 다 안 풀리고 안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뭐 아직도 시비어 S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분을 어떻게 할까? 오버사이징을 했기 때문에 오버사이징 26% 정도 했는데 이분을 어떻게 할까? 다행히 어센딩 아울타가 그렇게 크진 않았던 분이라서 그러면 이 윗부분 이제 스텐 스트럿을 위에 먼저
이제 벌룬을 위쪽으로 해서 위에를 앵커링을 하는 것처럼 위에를 먼저 펴고 그 다음에 아래를 피면 점프업 되거나 그럴 가능성이 좀 적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해서요. 지메드 22 발룬으로 먼저 위쪽을 먼저 폈고요. 다행히 잘 위에가 이제 펴졌습니다. 펴지고 그 다음에 아래쪽도 좀 왔다 갔다 해서 좀 위험하긴 했는데요. 아래쪽도 충분히 실링을 시켜서 나중에 파이널리 얼토그램 괜찮았고 T에서도 좋은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팔로업 CT까지 크레아틴 좀 높으셨지만 팔로업 CT까지 찍으셨는데 아주 만족스러운 결과를 잘 확인을 했습니다. 뭐 제가 지금까지 보여드린 케이스에 뭐 테이크홈 메시지를 드릴 건 없어서 오늘 발표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하욱 선생님, 뭐 어려운 케이스 잘 해결하신 거 발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대전성모병원의 박만원 선생님이 코로너리 오클루전 듀링 타바 어떻게 예측하고 생겼을 때 어떻게 매니지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박만원입니다. 다들 험하게 사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뭐 오늘 이 케이스는 가장 양반 같은 곱상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다들 말하고 계신 내용이시니까 편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뭐 제가 경험한 게인데요. 오클루전은 뭐 그렇게 그것보다도 딜레이드 에이블 블락이 왔던 그런 케이스입니다. 오클루전 N 나중에 딜레이드 에이블로 왔던 그런 케이스입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82세 여자 환자였고요. ER 통해서 어그로벳 DOE로 왔고 이미 이분은 2019년도에 AS로 이미 진단 받았었고 4.4m/s. 근데 이제 리퓨즈 하고 있다가 이번에 AVMAX 5.1m/s로 더 안 좋으셨죠. EF는 괜찮았고 APB였고 SD 스코어는 5.6%였습니다. CT를 찍었습니다. 보시면 칼슘이 별로 없습니다. 애널러스 사이즈 그렇고 좀 작죠. 그다음에 LVOT 괜찮고 칼슘 없고 그다음에 STJ 칼슘 없고. 근데 특이하게 제가 봤던 저는 이제 다 마찬가지겠지만 탑이 전에 다 3맨조로 다 스스로 보지 않습니까? 제가 봤던 리플렛 티크닝 중에 가장 두꺼웠던 그건 굉장히 선명하고 두껍더라고요. 좀 두껍다. 이거 굉장히 CT가 잘 찍혔나 이런 생각할 정도로 리플렛이 두꺼웠던 그렇게 했습니다. 에너스 에어리는 346, 다이미터는 이렇고 페리미터는 67로 사피아는 23mm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에브로드 프로는 26mm, 20% 오버 사이징이고 SOB가 조금 좁습니다. 28mm로 좀 좁고요. 그 다음에 하이트는 코로나 하이트는 충분합니다. 이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늘 하던 것처럼 이제 3맨조로 이제 봤습니다. 보는데 제가 이렇게 늘 쭉 당겨 보거든요. 당겨 보면 커스비 나오고 그 다음에 코로나리 오스가 나오는데 LAD 커스비 끝나기 전에 이미 코로나리 레프트 메인의 오스템이 끝나버리죠. 즉 리플렛이 더 깁니다. LCC 쪽 리플렛이 더 길고 두껍고 칼슘이 좀 있고 그다음에 RCC 쪽에도 이쪽 RCC 쪽에 보시더라도 마찬가지로 RCA 오스가 끝나고 난 다음까지 여전히 리플렛이 있는 그런 long and thickened native 리플렛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재보니까 LCA 쪽은 리플렛 길이가 14.9, 그다음에 그 코너 하이트는 13.9, 좀 더 길고요. RCA 쪽은 리플렛 길이 15.1, 16.1. 그래서 버추얼 이제 발론 익스펜더블을 넣어 23mm짜리를 넣어 보니까 LCA 쪽은 확실히 조금 VTC가 좀 작습니다. 그리고 요 스페이스도 레지덜 SOB도 좀 작고. 근데 다행히 RCA 쪽은 비교적 괜찮은 것 같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 obstruction은 네이티브 탑에서 1%면 생길 수가 있고 밸브인 밸브가 더 잘 생길 수가 돼 있고 대부분 이제 랩트 사이드, 랩트 코로나 아테리가 더 생길 때가 돼 있죠. 리스크 팩터들은 여성분들이 더 사이즈가 작으니까 올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너무 큰 사이즈를 넣었을 경우, 그다음에 벌룬 익스펜더블일 경우가 더 잘 올 수 있다고 돼 있고, 밸브인 밸브가 그렇고, 그다음에 잘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리 하이트가 낮은 경우, 그다음에 쉘로운 SOBS TJ, 그다음에 긴 리플렛, 그다음에 벌키 칼슘, VTC가 짧을 때일 때 올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2015년도에 이제 이런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닥터 마르코가 잘 이렇게 준비를 이렇게 분류를 해두었습니다. 코로나 하이트, 그다음에 SOV 위드스, 그다음에 벌키 칼슘. 위드 SOV가 충분히 넓고, 그다음에 하이트가 10에서 12mm 이상이면 괜찮고, 그다음에 SOV가 없더라도 하이트가 괜찮으면 괜찮고, 그다음에 SOV가 넓지만 하이트가 낮으면 조금 위험하고, 둘 다 낮으면 더 위험하고, 이게 제일 위험한 경우, 이렇게 보통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는 이제
2015년도 이 논문에서 elongate 리플레스에 대한 언급은 없었고요. 최근에는 또 우리가 VTC 즉 Virtual Valve to Coronary Distance를 많이 보는데 사실 이 VTC는 이전에는 이제 밸브 인 밸브 케이스에서 주로 이제 포커스가 있었고 네이티브 탑 할 때는 이게 효과가 있겠나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네이티브 밸브 탑인 밸브 탑이 할 때도 이 VTC가 굉장히 코로나리 오클루전의 중요한 그런 파라미터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보통 3, 4mm 미만, 보통 4mm 미만 이렇게 보통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올해 나온 논문 중에 이런 기존에 있던 여러 가지 파라미터들을 다 멀티베이드 어나리시스 돌려가지고 그럼 어느 게 제일 좋은가, 어느 게 제일 코로나리 옵스트럭션을 제일 잘 볼 수 있는가, 그리고 기존의 것들이 얼마나 큰 센시티비티하고 스페시피티를 가지고 있는가를 본 논문이 나왔었습니다. 60명의 옵스트럭션을 가진 환자하고 1,300명의 괜찮은 환자. 보시는 것처럼 인호스피털 데스는 당연히 옵스트럭션 있었던 환자가 더 높았고요. 그다음에 당연히 옵스트럭션에 있었던 그 환자들이 모든 이제 사이즈가 다 작았죠. 그런데 이제 이 그룹들이 말하는 게 뭐냐면 기존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던 뭐 레프트 그 코로나리의 하이트, SOV 그다음에 위스 그다음에 레저 SOV 같은 것들이 레프트 라이트 공이 스페시피티하고 센시티비티가 높지 않다는 거죠. 굉장히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제시했던 게 뭐냐?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멀티베이드 어나리시스를 돌려가지고 새로운 이제 모델을 만들었는데 아주 심플합니다. 첫 번째 스텝은 커스브 하이트가 즉 리플렛 길이가 코로나 하이트보다 더 긴 거를 먼저 봐라. 이게 첫 번째 스텝이고요. 이게 있으면서 그 다음 단계로 VTC 즉 네이티브 밸브더라도 버추얼 또 코로나리 그 디스턴스가 4mm 미만이거나 그다음에 이게 커스브 하이트가 높으면서 컬필 리플렛의 칼슘이 600 이상이면 이거는 굉장히 위험하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스텝을 거치면 레프트 코로나리 옵스트럭션은 거의 0.93의 AUC를 가지고 라이트는 0.94로 우리가 프랙션 할 수가 있다. 이런 논문이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 환자는 어떤가? 여성 환자였고 내로 SOV를 가졌었고 하지만 코로나 하이트는 괜찮았고 그 다음에 당연히 커스브 하이트가 코로나 하이트만 높고 VTC는 재보니까 2.1이 굉장히 내려가죠. 토탈 칼슘은 괜찮았고 어쨌든 하이 리스크의 환자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변론을 세웠냐면 일단은 지금 좀 이따가 제가 말씀드리고 지금같이 제가 새로 한다면은 셀프 익스펜더블 작은 거를 썼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 당시에는 볼륨 익스펜더블을 23mm를 했고 당연히 이제 옵스트럭션이 예상됐기 때문에 언더필했습니다. 1.5cc 언더필해서 5% 정도만 오버사이징 하자. 그리고 일단 이유는 안 막히겠지 뭐 이런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막히더라도 만약에 그 셀프 익스펜더블 밸브를 하게 되면 이렇게 디포미티가 침리 스텐팅이 하게 되면 굉장히 심하게 되고 그 사이너스 시퀘스트레이션이 있게 되면 이게 플로우가 안 갈 것 같은데 그것보다는 막히더라도 이런 밸브 익스펜더블을 하면 아orta 위쪽으로 이렇게 스텐트가 쑥 나올 수 있으니까 이게 좀 더 코로나의 플로우를 더 프리저브하지 않을까 이 생각에 일단은 볼륨 익스펜더블 밸브를 일단 골랐습니다. 당연히 LAD에는 우리가 그 와이어 넣고 NC 볼륨 해놓고 필요하면 침리를 하기로 그렇게 했었죠. 이제 탑이 프로시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하이트를 보기 위해서 한번 그 LCA를 그거 찍어봤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높이는 낮진 않습니다. 애널러스 위까지 낮진 않고 그다음에 RCA를 찍으면 위치는 조금 뭐 앞쪽에 있지만 역시 높이는 괜찮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주를 피거텔로 찍어보면 이제 이렇게 여기 칼슘이 보이고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합니다. 보시면 여기 칼슘의 무브먼트를 잘 보시면 밀면서 꽉 밀면서 레프트 코로나리 사이너스를 거의 필링하면서 거의 없어져 버리죠. 지금 보면 이게 높여서 살짝 좀 높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은 일단은 저는 보통은 볼륨 사이즈를 안 보고 전체 스텐트 사이즈를 보고 볼륨이 움직이기 때문에 보통 한 7:3 정도라 이렇게 보통 맞추고 하는데 지금 생각하면 조금 높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어쨌든 전체 플랜을 보시면 이런 상태였고 칼슘이 벌릴 때 확 움직이면서 레프트 코로나리 사이너스를 다 막아버리는. 처음에는 환자가 괜찮았습니다. 근데 좀 기다리는 와중에 이제 한번 찍어봤죠. 플로우가 가는 것은 괜찮나 보다 이제 합니다. 하는데 이제 VTAC이 뜨죠. VTAC이 뜨면서 혈압이 쭉 떨어집니다. 뭔가 일이 일어났구나. 그럼 당연히 넣어뒀던 이제 볼륨을 빼서 NC 볼륨 3.75짜리 볼륨을 하고 혈압이 조금 좋아지긴 하는데 여기 좀 낮습니다. 그래서 한번 찍어봤죠. 찍어보면 여기 보시면 새부리처럼
레프트 메인 오스티움이 이렇게 테이퍼링되고 눌러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행히 혈압이 좀 유지가 됐기 때문에 그럼 아이부스 한번 보자. 아이부스를 봤습니다. 보시면 괜찮다가 나오면서 확 누르면 쏟아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럼 고민할 거 없죠. 그래서 일단은 아이부스로 레프트 메인 오스티움 위치를 딱 확인한 다음에 이 정도 하면 되겠네. 프레임을 딱 보고 이 정도 빼자 하고 메가토론이 그때 막 나왔었죠. 이게 레드 폴스가 좋으니까. 그래서 3.5에 32로 이렇게 넣었습니다. 이렇게 하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당연히 디포미티가 좀 오저되면서 오고요. 그다음 아이부스를 보면 아이부스는 뭐 비교적 좀 눌리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잘 끝까지 열려 있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줄제 보면 플로우는 괜찮고요. 마지막에 이렇게 아울 피벨도 심하게 끝냈습니다. 제가 만약에 셀프 익스펜더블 했으면 제가 지금 보면 웨이스트의 다이미터가 23mm가 20이고 26이 22니까 지금 23mm 비입에 넣었을 때 23이니까 셀프 익스펜더를 넣게 되면 이 VTC가 2.2보다는 3.에서 5.1로 늘어나니까 좀 낫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서 혹시 제가 다음에 한다면 좀 작은 에볼트 R을 쓰지 않았을까, 프론 R을 쓰지 않았을까 생각이 지금 들긴 합니다. 우리가 보통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 obstruction이 있으면 이제 침리 스텐팅을 많이 하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스텐트 포매티가 오게 되고 다음에 또 우리 어프로치가 힘들기 때문에 그다음에 스텐스로모시스나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네이티브 밸브의 바실리카에 대한 데이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2021년도에 나온 데이터인데요. 이미 이전에 30대, 30대 데이터가 나왔는데 1년 팔로업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네이티브 밸브는 한 43%였고 그 다음에 밸브 밸브가 57%였는데 보시면 30대 모터리티가 높진 않습니다. 바실리카 한 3.3, 원 케이스, 원이어에서도 2케이스, 그 다음에 디세이블링 스트로크가 원 케이스, 그다음에 호스피탈리제이션 굉장히 레이트가 높긴 한데 이거는 카디오바스큘라의 원인이라기보다는 대부분 넌 카디오바스큘라 원인이라서 이걸 시사하는 바는 이 바실리카를 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 코모비디티가 나이가 많고 프레리에서 자주 입원하는 게 아닌가를 시사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에 비슷한 군에서 좀 더 많은 사람 214명의 바실리카를 한 사람들을 모아서 이제 리트로스펙티브 레스트를 해서 발표를 합니다. 여기서 내가 앞에 봤던 그 바실리카 트라이얼 환자를 빼버린 환자들입니다. 보시면 네이트는 27명이었고 벨빈벨빈은 72명이었습니다. 보시면은 94%가 했던 Y가 트랜스버설 바실리카 테크닉은 성공을 했고요. 그다음에 86%에서 컴플리트 옵스트럭션 없이 잘 지냈고 그다음에 4.7%에서 파셜리 좀 막힌 게 있었고 30대의 모텔리티는 2.8%, 스트로크 2.8% 아까랑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원이어 서바이벌이 84%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바실리카랑 침리, 이 카디악 옵스트럭션 하이 리스크 환자에서 바실리카가 좋냐, 침리가 좋냐 그게 답은 없었습니다. 근데 올해 이제 유럽 PCR에서 그게 나왔죠. 물론 이제 전부 네이티브 레벨은 아니었지만 침리 센터는 침리만 하고 바실리카는 바실리카만 했습니다. 보시게 되면 시간은 140분으로 그렇게 길진 않습니다. 대부분 환자가 밸브 환자였고 테크니컬리 석세스는 컴플릿 코로나 옵스트럭션 없었던 거는 98%, 바실리카 96%, 파셜은 침리 98%, 바실리카 91%. 비교적 비슷합니다. 페리프로세럴 그 컴플리케이션은 비슷한데요. 단 좀 달랐던 게 마이너 블리딩이 침리가 더 많았고 그 이유는 아마 뎁트를 좀 많이 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들의 PVL이 침리가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많았습니다. 메이스는 차이가 없었고요. 데스함의 스트로크 차이가 없고. 그런데 이제 누메리컬리 약간 그 바실리카 군이 침리보다 모터리티가 좀 낮았죠. 하지만 통계적으로는 차이가 없었고 나머지 다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실리카 침리가 적어도 이제 페리프로셀 원이어 아웃컴은 서로 좀 컴페러블하다 이렇게 그걸 했었고, 근데 좀 지켜봐야 될 게 이게 그러면 침리군하고 바실리카군이 똑같은 어떤 컨디션인가? 그건 좀 CT 결과를 보시게 되면 바실리카군이 침리군보다 훨씬 더 안 좋습니다. 에누러스가 작고 페리미터가 작고 낮고 또 좁고, 즉 더 안 좋은 상황에서임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침리랑 비슷하다. 그래서 바실리카도 네이티브 밸브의 환자에서도 해볼만 하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었죠. 그래서 어떤 이 결과가 나온 다음에 각종 언론에서
야, 리얼월드에서는 바실리카 좀 나은 것 같다. 혹은 더 아니다. 클리어 위너가 없다. 왜 바실리카는 더 터프한 프로시저인데 이건 좀 특히 뭐 이렇게 어느 게 위너인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어떤 사람, 어떤 그룹에서는 탑이 하는 사람들은 이것저것 다 할 줄 알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막 이야기가 됐었던 그런 게 보입니다. 뭐 이건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요겁니다. 환자가 이제 프리탑이 EKG는 APB에 조금 슬로우했죠.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금방 끝내겠습니다. 근데 환자가 10일째 퇴원을 10일째 퇴원할 때도 그렇게 뭐 APB에 괜찮았습니다. 근데 퇴원한 다음 날 환자가 바로 DOE로 ER에 오죠. 보시면 APB에 이제 컴퓨터 AV 블락이 이제 오게 됩니다. 또 우리가 근데 이런 상태에서 그 페이스메이커를 넣으면 많은 경우에서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또 기다립니다. 그래서 다시 또 홀터라고 기다리는데 홀터에 보시면 낮 시간대에 이렇게 확 포즈가 옵니다. 아, 안 좋긴 안 좋네. 좀 기다려보자. 기다립니다. 17일까지 기다립니다. 여전히 돌아오지 않습니다. 아, 이건 안 돌아오려나 보다. 안 되겠네. 환자가 조금 좀 싱커피라고 그렇습니다. 야, 이거는 정말 독한가 보다. 안 되겠다. 그래서 18일째 페이스메이커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환자는 퇴원을 했습니다. 퇴원을 하고 외래를 봤는데 다시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포스트탑 30일째고 페이스메이커 60일째인데 괜찮았고 최근에 6월 초에 왔었는데 역시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딜레이드 AV 블럭이 보시게 되면 30대는 보통 8%, 보통 12개월째나 12% 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데이터는 룹 리코더를 넣어서 한 건데요. 그래서 원인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이 케이스가 제일 기억에 남았던 건 이렇게 보통 프로시저하고 하루 이틀 내에 다 좋아지는데 혹은 인호스피탈 내에 보통 이런 컴퓨터 AV 블럭이 다 호전되고 LBB가 좋아지는 게 반드시 이렇게 12일째, 18일째 이렇게 딜레이되고 다시 넣었는데 다시 또 좋아지는 케이스는 제가 처음 봐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시켜주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좋은 케이스 발표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은 서울대병원의 강지훈 선생님이 인터체인징 밸브스 포 탑임 탑이 부탁드립니다. 예, 선생님 소개 말씀 감사합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순환기내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강지훈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거는 일단은 탑인 탑이에 관해서 밸브를 서로 바꿔가면서 한 거고 바꾼 이유는 세이프 임플란테이션이랑 각각 밸브의 메리트를 충분히 사용하고자 해서 바꾼 케이스들이 되겠습니다. 앞선 몇몇 케이스처럼 막 아주 이렇게 디자스트러스한 케이스들은 아니고 저희가 탑인 탑이 할 때 뭐를 보고 어떤 점들을 잘 계산을 해서 해야 되는지를 말씀드리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탑이가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고 수술하는 밸브 기준으로 약 10년 안쪽 8년 9년 정도의 페일리어가 제일 많이 온다고 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우리나라에서 점점 탑이가 많이 이루어질 거여서 리핏 인터벤션이 점점 중요해지고 그것 때문에 이번에 바실리카 등등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사피엔을 에볼루에다가 넣은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79세 남자 환자분이고 2015년 8년 전에 탑이를 코어 밸브 31mm로 넣었습니다. 일단 31mm로 넣었으니까 어느 정도 크기가 크기 때문에 뭔가 좀 머니어퍼블한 공간이 좀 많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퍼머넌트 페이스메이커, AFib, 하이퍼텐션 등등이 있습니다. 이번에 디스니아로 왔었고 모더레이트 투 시비어 AR이 같이 발견이 된 환자가 되겠습니다. 그 전에 뭐 뉴모니아도 있었지만 뉴모니아는 호전이 된 환자가 되겠습니다. 에코를 보시면 AFib 환자답게 늠름한 LA가 이렇게 있고 AR이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만 봐도 어느 정도 사이너스 스페이스가 충분히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뭐 AS 소견에 대해서는 당연히 보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소견이 되겠고 주로 AR 때문에 시술을 한 환자가 되겠습니다. 에어타에서도 보면 에어타는 비교적 괜찮고 예전에 저희가 시술을 했던 이 자국이 피모랄 아테리에 남아 있고 애뉴레스는 83mm, 칼시피케이션 거의 없고 자기 그 기존에 넣었던 스텐트 이외에 보면 사이너스는 42mm 정도로 코로나리 obstruction은 전혀 걱정을 안 해도 되는 정도의 크기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보면 이제 저희가 메저를 어떻게 하는지가 상당히 중요한데 저희가 회사에서 받는 거는 이제 원래는 저희가 코로나리 하이트를 사이너스 바닥에서부터 이렇게 재는데 저희가 밸브 밸브를 할 때는 기존의 밸브부터 이렇게 재는 거를 주로 저희가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레프트는 그 기존의 스텐트 바닥, 기존의 탑이 밸브 바닥에서부터 사이너스는 30, 오스티움은 23mm 뭐 이런 식으로 저희가 받게 되고 일단 저희가 처음에
예전에 시행했던 그 타비의 마지막 영상을 보면은 뭐 잘 들어가 있지만 약간은 오른쪽이 왼쪽보다 조금 더 얕게 들어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바탕으로 해서 여기에다가 뭐 사피엔을 넣었을 때, 여기에다가 에볼루스를 넣었을 때 어떠한 모양이 될 건지를 잘 가늠을 할 수가 있겠으며, 저희가 요즘에는 또 보는 것이 커머셜 얼라인먼트도 중요시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밸브인 밸브를 하게 되면 더 중요할 것 같은데, 이 환자 보면은 이제 코어 밸브는 없었지만 지금 에볼루스에 있는 C 마커가 이 정도 위치에 있고, 요게 3커스 뷰고 커스 오벨에 비해서는 완전히 앞에 이렇게 보이는 거를 보면은 이게 어느 정도 기존의 커머셜 얼라인먼트는 된 환자라고 저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거를 바탕으로 오른쪽이 좀 더 얕게 들어가고 왼쪽이 좀 더 깊게 들어가고 해서 실제로 여기가 저희가 사피엔을 넣었을 때 리플릿 오버행잉이 얼마큼 될지, 혹시나 사이너스 시퀘스트레이션의 문제가 없을지, 코로나리 obstruction의 문제는 없다는 걸 이제 잘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모형을 그려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애뉴레스가 조금 이렇게 삐딱하게, 즉 오른쪽이 좀 더 얕게 들어갔다는 가정하에 31mm짜리 코어 밸브가 웨이스트는 23mm, 제일 위에는 44mm가 되겠고, CT에서 쟀었던 기존의 타비 밸브로부터의 사이너스 높이, 기존의 타비 밸브로부터의 코로나리 높이를 각각 재면은 이 정도 저희가 크기를 예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만약에 저희가 사피엔 29mm 어느 정도 큰 밸브를 넣으면은 요 정도 이렇게 삽입이 될 거고, 당연히 이제 코어 밸브의 제일 웨이스트 부분은 사피엔 29mm를 넣으면 어느 정도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약간의 오버행잉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 오버행잉 정도는 일단은 앞선 강의에서도 나왔지만 두 번째 셀의 밑에랑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거의 의미가 없을 정도의 오버행잉이라고 생각이 되고, 코로나리 오스티움은 양쪽이 좀 안전하고, 그리고 이 레프트는 조금은 아슬아슬할 수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안전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또 생각을 해야 되는 게, 그림은 이렇게 그렸지만 실제로 임플란테이션 하는 과정에서 바닥을 이렇게 정확하게 맞추는 것은 불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 밸브가 어느 정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것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피엔 같은 경우에도 이제 23짜리 공간에다가 29짜리를 넣으면은 이것도 이제 앞서 외국 여자도 말을 하기도 했지만 핀 윌링이 나타나고, 이것이 결국에는 밸브의 롱제비티랑 관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디셔널 벌루닝이 필요할 수도 있겠고, 그런 경우에는 사이너스 스페이스가 충분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전적으로 벌루닝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거를 저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로 해서 저희가 일단은 사피엔 29mm를 넣는 거로 계획을 했습니다. 역시나 이제 루트 델토그래피에서 오른쪽이 좀 더 깊다는 거를 알 수가 있었고, 1.5cc 오버필 헤즈 임플란테이션을 했을 경우에는 바닥이 거의 이렇게 우연히 이렇게 딱 잘 맞는다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보시면 당연히 이제 23짜리 공간에다가 29짜리 밸브를 넣었기 때문에 윗부분이 조금 찌그러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서 0.5cc 어디셔널 벌루닝을 했고, 사이너스 스페이스는 아주 널널하다는 생각하에 비교적 자신 있게 시행을 했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비교적 조금 더 펴진 상태에서 이쁘게 시술이 마무리가 됐던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눈에 보이는 타비 밸브의 바닥이 있기 때문에 두 번째 밸브를 넣는 거는, 위치를 맞추는 거는 첫 번째 밸브를 넣었을 때보다는 훨씬 더 쉬운 것 같습니다. 저희가 또 이제 코로나리 억세스 문제도 있기 때문에 오른쪽 왼쪽으로 이렇게 걸어 보면은 기존의 코어 밸브도 그렇고 새로 넣었던 사피엔 밸브도 그렇고 코로나리 오스티움에는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고, 요게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는 이유는 본의 아니게 코어 밸브를 깊게 넣었기 때문에, 그리고 사이너스가 워낙 컸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뭐 공간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메저먼트 같은 거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안정적으로 타비를 시행을 할 수 있었었고, 31짜리를 넣었기 때문에 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들어간 밸브도 비교적 큰 사피엔 29mm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 환자는 페이션트 프로세시스 미스매치라든지 코로나리 obstruction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로부터 문제 없이 그냥 평생을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AR이 주로 메인이었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LVEDP가 원래는 29였다가 15로 많이 좋아졌다는 걸 알 수가 있겠고, 애당초 AR 환자였기 때문에 민 프레셔 그레디언트는 높지 않고 뭐 많이 좋아졌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 저희가 지금 뭐 많이 측정을 하고 있는 UAR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4 이상으로 PVL이 아주 없는 환자라고 저희가 판단을 해서 히모다이내믹스 역시 아주 좋아진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환자는 에볼루트를 사피엔에다가 넣은 환자가 되겠습니다. 85세 남자 환자가 되겠고 조금은 통통한 환자가 되겠습니다. 이 환자도 마찬가지로 2015년에 타비를 사피엔 XT 23mm를 받았고 마찬가지로 8년 정도 있다가 밸브 페일리어가 온 환자가 되겠습니다. 메디컬 컴플라이언스가 그닥 좋지 않았던 환자고 요것 때문에 아마 밸브 페일리어가 조금 더 좀 빨라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자이나 때문에 왔고 이 환자는 프로스테틱 밸뷸러 스테노시스 때문에 온 환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일단 LV 펑션은 좋지만 이 사피엔이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밸브 페일리어 때문에 이 시비어 AS의 소견에 합당한 수치들이 나온 환자가 되겠습니다. 예전에 이 환자를 시술을 했던 거를 리뷰를 해보니까 당시에 LCA 오스가 8mm, RCA는 12mm로 그리고 칼슘이 있는 상태로 이 레프트 오클루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 와이어와 벌룬을 넣어놓고 시술을 했었었고 시술을 한 다음에 레프트 코로니 오스티움을 뒤에서 보여드릴 텐데 그때도 이제 상당히 간당간당한 상태에서 시술이 마무리가 됐던 것 같습니다. 참고로 넣었었던 사피엔 XT는 23mm였고 하이트가 14mm 정도 되는 밸브가 되겠고 이 아우터 스커트는 없지만 이 소윙된 쪽까지는 한 6.7mm 절반 정도까지여서 보면 임플란테이션도 각 절반 정도가 돼서 실제로 밸브가 애뉴러스 위에 온 길이는 7mm, LCX 오스의 바로 밑에라고 저희가 예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술을 끝난 다음에 옛날 시술을 끝난 다음에 LCA 안지오그램을 했을 때 이 왠지 이 크라운들 사이에서 이렇게 조형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고 역시나 V2C를 재면 상당히 좁을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역시나 이밸류에이션을 했을 때 이 기존의 어떤 사피엔으로부터의 사이너스 높이는 17mm 그리고 오스티움까지는 10mm여서 뭐 역시나 아주 낮은 거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겠고 밸브 투 RCA 2.6mm, 밸브 투 LCA 2.7mm로 뭐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팩터로 봤을 때도 코로나리 옵스트럭션이 상당히 위험성이 높은 환자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사이너스 에리어도 30이 안 되는 상태여서 여러 가지로 조심을 해야 되는 환자고 이런 경우에 저희가 뭐 어느 밸브를 넣을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디베이트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루트 아우토그래피를 해보면 라이트는 조금 여유가 있지만 레프트는 역시나 이제 이 밸브의 어퍼 스트러트가 상당히 비슷하게 이렇게 나간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저희가 이런 거를 또 이런 환자들한테 시술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게 사이너스 시퀘스트레이션을 조심해야 되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워낙 작은 밸브가 들어갔기 때문에 페이션트 프로세스 미치매치랑 옵티멀 헤모다이내믹스 역시나 고민을 해야 되는 환자가 되겠습니다. 더더군다나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커미셜 얼라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이게 베스트 앵글 뷰인데도 불구하고 기존의 포스트가 한쪽에 2개, 반대쪽에 하나만 있는 거를 본다면 기존의 세이피안으로 했었던 커미셜 얼라인먼트는 상당히 맞지 않았다는 거를 저희가 이제 와서 생각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물론 바실리칼 하거나 들어오지 않은 숏컷 이런 거를 써볼 수는 있겠지만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에볼루트 프로 23mm를 계획을 했었고 그렇게 한 이유는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mm 같은 경우에는 밑부분이 23mm이고 요 웨이스트가 20mm고 이 밸브는 20mm짜리였기 때문에 이런 거를 잘 맞춰가지고 어떻게 넣냐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었고 이 아우터 스커트의 높이가 13mm이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가 기존의 세이피엔 바닥에다가 딱 맞춰가지고 넣는다고 한다면 이 스커트가 적어도 이 밸브 위로 넘어오진 않겠구나 해서 에볼루트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코로나리 obstruction, 사이너스 시퀘스트레이션이 문제가 생기지 않겠구나라는 것을 충분히 예상을 하면서 시술을 시작을 했던 환자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수프라애뉴러 타입을 고른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 그래도 작은 애뉴러스에다가 작은 벌룬 엑스펜더블을 넣은 환자가 이렇게 찌그러진 상태로 살면 안 그래도 안 좋기 때문에 최대한 수프라애뉴럴 타입으로 해서 헤모다이내믹스 프리저브를 하면서 게다가 제일 높이 임플란테이션을 해서 최대한 헤모다이내믹스를 좋게 하기 위해서 에볼루트 프로 23mm를 고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히모다이내믹스를 좋게 하고 그러면서 민 프레셔 그레이디언트 낮추고 EOA를 높이기 위해서 에볼루트 프로를 골랐습니다. 시술하는 과정을 보면은 이제 18% 정도의 오버사이징이었었고 첫 번째 저희가 시도했을 때는 밑에 큰 마름모의 한 4분의 3 정도니까 한 세이피엔 기준 한 7mm 정도 뎁스로 임플란테이션이 됐었고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더 깊이
임플란테이션이 됐었고 그러면서 이제 레프트는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일단 리캡처를 하고 두 번째 임플란테이션을 시도를 했던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약간의 페이싱을 도움받으면서 기존의 세이피엔 밸브가 가능한 딱 맞춰가지고 임플란테이션을 하려고 했고 일단 임플란테이션을 한 다음에는 안 그래도 기존에 작았던 세이피엔 밸브 때문에 돌려가면서 찍어봤는데 역시나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이 인덴테이션이 남아있다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기존에 20짜리를 넣고 에볼루트 밸브 웨이스트도 20이었기 때문에 그보다 조금은 작은 19mm 밸브로 일단 그 어디셔널 벌루닝을 했었고 당연히 이제 이 과정에서 레프트 코로나리 오스티움이 어떻게 될지는 관건이었었습니다. 보시면 시술하면서 이제 레프트에다가 와이어는 넣는 거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때는 제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일단은 시술을 마친 다음에 레프트, 라이트 다 살아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기존의 세이피엔 밸브보다 2mm 정도 뎁스로 저희가 시술을 마무리했던 환자가 되겠습니다. 커미셔 얼라인먼트를 역시나 봐도 C탭이 이 정도 위치, 3커스 뷰에서 이 정도 위치에 앞쪽에 있었다는 것을 보면은 C탭이 레프트와 R과 L 사이의 커미셔의 위치랑 동일하다는 걸 보면 어느 정도 커미셔 얼라인먼트가 맞춰졌다는 걸 알 수가 있지만 기존의 세이피엔 밸브가 맞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 넣은 에볼루트를 맞추는 것이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뎁스는 네이티브 애뉼러스 기준으로 9mm 그리고 기존의 세이피엔 기준으로는 2mm로 해서 일단은 뎁스를 했고 헤모다이내믹스는 상당히 이렇게 좋아졌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덱스를 여러 가지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소견에 있어서 호전된 소견을 알 수가 있었고 AR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4 이상으로 어느 정도 안정적인 좋은 숫자가 나와서 문제없이 시술을 마무리했던 환자가 되겠습니다. 서머리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밸브인 밸브의 경우에 이제 뭐 저희 기관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은 밸브를 바꿔가지고 넣는 거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요 두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그렇게 고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밸브인 밸브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밸브인 밸브가 여러 가지 컴플리케이션에 있어서 상당히 벌러러블한 거라는 거는 모든 선생님들께서 아실 거고 저희가 이 밸브인 밸브를 점점 많아질 밸브인 밸브에 대해서 보다 더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아나토미 그리고 이제 뭐 그 프리 포스트의 아나토미, 네이티브과 네오 아뉴러스의 아나토미 등등을 잘 이해를 해야 되고 그러면서 벌룬 익스펜더 밸브, 셀프 익스펜더 밸브를 잘 사용하는 것이 결국에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주 자세하고 친절한 강의 감사드립니다. 다음 오늘 마지막 연자가 되겠습니다. 오규철 선생님 서울성모병원 근무하시고 퍼스트 코리안 케이스 오브 트랜스 엑실러리 탑에 대해서 강의하시겠습니다. 네, 부탁합니다. 네, 소개 말씀 감사드립니다. 굉장히 빨리 끝날 거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됩니다. 그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끝까지 다 경청해 주시고 해서 너무 감사하고 조금 더 인터레스팅 케이스보다는 디제스터러스 케이스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내년에는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오늘 시작이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지만 한정규 선생님께서 비디오 라이브로 트랜스액실러리 탑위를 보여드렸고 수미 쌍관으로 마지막을 트랜스액실러리를 저희 기관에서 한 케이스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잠깐 보여드렸던 그 케이스고요. 1년에 두 케이스 정도 이제 하고 뭐 컷다운해서 한 케이스 하나 해가지고 3개의 트랜스액실러리 탑위를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75세 남자 니아 클래스 4 카디오제닉 샥에 이제 들어가면서 내원하셨던 환자고요. 언더라인 디지즈는 없는데 워낙에 샥 상태여서 보니까 STS 스코어는 9.6%로 하이리스크 환자였습니다. 코를 보시면은 뭐 시비어 AS에다가 이젝션 프랙션은 36%이고 프레셔 그레디언트는 52, 뭐 AV 에리어는 뭐 시비어 AS에 합당한 그런 소견이었습니다. LAD 월모션이 있었는데 그건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칼슘은 이제 시메트릭하게 배치가 되어 있었고 세이지를 먼저 했는데 LAD 아까 월모션 있다고 말씀드렸고 이제 그거는 이제 PCI를 해서 해결을 했습니다. 해결을 했고 이제 탑위를 해야 되니까 PCI 하고 나서 이제 밑에를 찍는데 CT에서 이렇듯이 뭐 라이트는 없어지고 레프트도 이게 그냥 있는 건지 칼슘인지 거의 명확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타이트한 스테노시스가 있습니다. 굉장히 양쪽 다 칼슘은 이제 헤빌리 칼시파이드 리전이었고요. 사실 처음에는 트랜스페머를 하려고 여기 다 시도를 했었는데 와이어는 패시지가 되는데 벌룬으로 이제 늘어날 정도가 도저히 아니어서 일단은 그냥 트랜스 엑실러리를 하자라고 이제 하트 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러이러한 상황들 때문에 이제 난 트랜스페모랄 액세스에 탑위를 하기로 결정이 됐던 그런 환자분입니다. 앞서 국형돈 선생님께서도 보여주시긴 하셨지만 난 트랜스페모랄의 현재의 가장 최신은 아니지만 2020년
발표된 바로는 가장 많은 거는 이제 트랜스 악실러리, 트랜스 서브클라비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오전에 한정규 선생님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를 이제 찌르면 되는데 여기를 이제 찔러도 되는 이유가 그 안쪽으로는 이제 브라키얼 플렉서스 너브들이 있는데 그 뒤로 가면서 이제 너브들이 뒤쪽으로 혈관 뒤쪽으로 가기 때문에 또 이제 뭐 마이크로 펑처하고 해서 하면은 너브 인저리 없이 잘 할 수 있고 앞서 김효수 교수님이 코멘트해 주셨듯이 주위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잡아주는 것이 없고 그냥 허벌허벌한 그런 티슈여가지고 이제 좀 펑처하거나 쉬스 들어갈 때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은 확실히 맞습니다. 다행히 서브클라비안은 이제 뭐 병이 잘 안 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깨끗하게 있는 것은 확인을 했었고요. 대충 사이즈를 재보니까 뭐 6mm, 7mm 정도 그래프트 스텐트도 준비를 할 수 있어서 진행을 했던 그런 케이스입니다. 흔히 이제 이런 식으로 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뭐 레디알 잡고 세이프티 와이어를 하나 이제 잘 준비를 해놔야지 나중에 이제 문제 생겼을 때 그리고 쉬스 들어가고 디바이스 들어가고 빼고 할 때 적절하게 벌룬 탐퍼나들을 통해서 지혈을 잘 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방식으로 했고 황병희 선생님 그리고 세컨드 오퍼레이터 이제 여기가 팔 머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동영상이 있는데요. 이게 환자 얼굴이 살짝 보이는 동영상이 아마 나중에 나오는 것 같은데 이게 인튜베이션 안 하고 맥마취를 통해서 그냥 진행을 했던 케이스입니다. 레디알로 와이어 해가지고 밖으로 V18을 이제 익스터널라이제이션을 시켜놓고 요게 이제 세이프티 와이어가 되겠고요. 나중에 요거 하나 있다는 걸로 해서 많은 것들을 그냥 해결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와이어 익스터널라이제이션을 하게 되고 그래서 엑셀러리 아테리는 이제 찍어서 이제 랜드마크 잡아놓고 마이크로 펑처 해가지고 하면은 보면은 여기 정도 이제 펑처가 된 위치입니다. 앞서 그 한정규 선생님 보여주셨던 케이스는 이제 요 정도에서 페모랄 헤드, 그 휴머러스 헤드 있는 데서 이제 지혈도 생각하셔서 하셨고 저희는 조금 더 안쪽으로 했었던 그런 경우가 되겠고요. 이게 펑처를 하는 게 이제 여기 이제 황 교수님 펑처를 할 건데 이제 마취를 하고 펑처를 하는데 보시면은 꽤 그냥 거의 그 펑처 니들 들어갈 때는 아마 요건 것 같은데 거의 그냥 평행하게 옆에 팔과 거의 그냥 평행하게 이렇게 해서 펑처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뭐 어느 정도 이제 앵글을 주게 되면은 이 악실러리 아테리 자체가 사실 팔도 그렇고 몸 약간 뒤쪽에 붙어 있기 때문에 뒤에서 이제 앞으로 이렇게 오고 펑처는 이렇게 들어가면 이제 앵글이 안 맞아가지고 조금 힘들 수 있는데 어쨌든 쉬스 다 잘 들어가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보시면은 이제 프로글라이드로 한 개를 걸어가지고 프리클로즈를 해놓았습니다. 저희는 주로 이제 프로글라이드 하나, 그다음에 페모실 하나로 그렇게 해서 이제 지혈을 하기 때문에 그건 이제 나중에 이제 또 보여드릴 거에 연관이 있어서 나중에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스까지 들어간 이런 모습이 되겠고요. 그래서 뭐 16프렌치 이제 인트로듀서 시스를 넣고 그다음에 넣고 빼고 할 때는 이제 이때부터는 피가 많이 나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제 아까 그 세이프티 와이어를 통해서 이제 벌룬 6mm 벌룬으로 벌룬 탐퍼나들을 시켜 놓은 다음에 조금 더 여기 안쪽이면 좋긴 하겠지만 이게 워낙에 이쪽 뒤쪽으로 이제 디바이스들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건 좀 어렵고 이 정도 시점에 놔두고 이제 쉬스가 들어가게 됩니다. 쉬스 들어가게 되고 쉬스가 들어간 이후부터는 사실 그냥 탑이 그냥 하는 거 그냥 똑같이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리벌룬 하고 그 다음에 프리벌룬 했더니 근데 블럭이 와가지고 다행히 뭐 베인은 괜찮으니까 이제 템퍼러리 페이스메이커까지 들어가 있는 상황이 되겠고요. 이제 인라인 시스를 통해서 이제 하고 다시 이제 시스 빼고 넣고 할 때는 다시 벌룬을 넣어놓고 그 다음에 타비는 뭐 문제 없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되고 끝까지 다 이제 타비는 이제 문제 없이 다 끝났고요. 이제부터가 거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시 빼야 되니까 요거는 이제 넘어가고요. 잘 됐고요. 이제 다시 빼야 되니까 리트리브를 해야 되니까 다시 벌룬을 하고 리트리브를 하고 이제 프로글라이드 하나로 안 돼서 하나 더 걸고 페모실까지 해가지고 지혈을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프로글라이드 이제 대기를 하고 있고 하자마자 그냥 바로 콱 해가지고 그래서 보시면은 해가지고 뭐 다 됐다고 생각을 하고 요 다음 슬라이드에 있는데 요 이제 끝나야 되는데 이렇게 하고 근데 여기 보시면은 피가 계속 울컥 나오고 있습니다. 쉬스 다 빼고 이제 와이어는 세이프티 와이어밖에 안 남아 있는 상태에서 뭐지 하고 해서 봤는데 찍어 보니까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새는 게 확실히 보입니다. 이게 보면은 이제 찝히기는 찝힌 게 확실히 베슬도 약간 작아져 있고 저기에 프로글라이드 2개 이제 페모실까지 들어가 있는데 이게 아시겠죠? 눌러서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하지 하고 있는 와중에 그러면 그냥 세이프티 와이어 있으니까 뭐 아까 얘기했지 그래프트 스탠트 되면 되겠지라고 해서 그래프트 스탠트를 됐습니다. 벌룬으로 이제 먼저 해봤는데 이 환자 같은 죄송해요. 제가 헷갈려 두 케이스가 있다. 근데 딴 케이스는 그래프트 스탠트를 됐고 이 환자 같은 경우에 이제 처음에 이제 그 충분히 그 페모실이 이제 안 늘어났나 아니면 이 두 개의 프로글라이드 수처에 페모실이 끼이면서 조금 이제 부족했나 싶어가지고 여기다가 벌룬을 했습니다. 이 환자 같은 경우 이제 벌룬을 10분 동안 했더니 다행히 그래프트 스탠트 안 넣고 깨끗하게 아마 이제 그런 수처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이제 노트가 안 만들어지면서 됐었던 것 같아서 파이널 엔지오에서는 문제 없었던 그런 환자고요. 직후에 TOD 2일째 뭐 TD 그 에코에서는 이제 전혀 문제가 없었고 최근에 이제 한 1년 되셨거든요. 이분이 작년 5월달에 하셨던 분인데 이젝션 프랙션이 30몇 %였는데 최근에 이제 63%로 굉장히 많이 좋아지셨고 월모션도 없어졌고 아주 행복하게 잘 생활하고 계시고 아직도 잘 살아 계십니다. 그래서 그 이제 앞서 오전에 잠깐 그냥 컷다운 하지 뭐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트랜스 엑실러리 퍼큐테니어스로 하시나요? 이렇게 얘기를 잠깐 어느 선생님께서 코멘트를 해주셨는데 이제 컷다운한 요 환자인데요. 버거스 병이고 보면은 모든 곳이 다 막혔습니다. 이 라이트 서클라비안 막혔고 레프트만 괜찮고 양쪽 다리 다 막혀 있는 이런 환자들 저희가 사실 이 환자도 트랜스 엑실러리를 하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조금 이제 서클라비안이 크기도 커서 이제 그래프트 스탠트 되기도 좀 힘들고 그 전에 이제 뭐 헤마토마 만들어지고 뭐 이런 게 있어서 이제 컷다운을 하게 됐는데 이 안에 잘 보시면 생각보다 꽤 트랜스 카로티드는 여기 딱 찍어서 되게 예쁘게 잘 됐는데 이 저희 엑실러리 컷다운을 하게 되면은 상당히 뭔가 이제 복잡해지고 일이 좀 커집니다. 그래서 이거보다는 잘 할 수 있으면은 트랜스 엑실러리 조금 더 이제 러닝 커브를 쌓아서 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장기혁 교수님 아직 옆방에서 안 끝나셔서 제가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었는데 항상 저희 타비를 제가 이제 처음 옆에서 보고 배운 게 저기 서 계신 이제 김효수 교수님께 많이 배웠고 장 교수님께 제가 한 4년 같이 있으면서는 진짜 이런 것도 할 수 있구나라는 것으로 너무나 이제 많은 재미난 것을 이제 해주시고 계시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내년에는 이 자리에서 장 교수님께서 트랜스 케이블 한 거를 한번 보여주시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도 시도를 하려다가 이제 안 하셨던 케이스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여기까지고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강의 고생하셨습니다. 원래 그 메모러블은 그 너무 즐겁고 재밌어가지고 계속 기억하고 싶은 그런 거거든요. 근데 아까 어떤 선생님은 너무 고생해서 잊고 싶은데 잊어지지 않는 그걸 해주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강의는 너무 재밌게 해주셔가지고 저희 입장에서 메모러블한 강의였던 것 같습니다. 이게 진행하는데 하여튼 거의 우리가 타비에서 처음 시작해서 볼 수 있는 모든 과정에서 사소하면서도 어떤 경우는 굉장히 시리어스한 문제를 그 케이스를 통해서 정리를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뭐 접근 과정의 문제, 그다음에 한 후의 문제, 예기치 못한 진짜 에몰리제이션 문제,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 패널 선생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 국형돈 선생님께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일단은 이제 아무도 시도하지 않았던 어려운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하신 걸 축하드리고, 혹시 그 환자가 90세긴 하지만 꽤 튼튼해 보이고 한데 CIA는 내비두셨나요? 페리페랄 안 해주셨나요? 커먼 일약 네.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거는 이제 추후에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왕 할 거면은 거기 뚫고 트랜스페모랄로 하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서전의 실력에 꽤 좀 믿어야 되는 이제 통제하지 못하는 변수가 껴드는 게 좀 제 생각에는 엑실러리가 그래도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CT 혹시 보여주실 수 있나요? 운영팀에서 그 CT에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라이트 ICA 쪽에 인터널 쪽에 스테노시스처럼 한 인터미디에이트하게 좀 좁아진 것 같은데, 네. 그게 있으면은 레프트보다는 라이트를 쪽으로 어프로치를 하는 게 코로너리 아무리 피컴 에이컴이 커뮤니케이션 돼 있어도 플로우를 좀 더 블러드에 잘 전달하는데 좋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드는데, 그 브레인 쪽 그 캐로티드 CT 찍은 게 있거든요. 혹시 그런 파인딩이 있었나요? 아까 그냥 잠깐 넘어가가지고.
일단 첫 번째는 그 보스 일리악 크로닉 토탈 오클루전은 뭐 사실 리버스 컬렉션 불가능해 보이진 않았는데요. 근데 그거를 하고 나면 반드시 스탠이 동반되어야 될 건데 스탠을 넣고 딜리버리 시스템을 넣는 거는 여러 가지 사실 그 스탠 마이그레이션에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요소가 너무 많아서 이런 90세 환자한테 적절한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제가 하지는 않았고, 그 말씀하신 대로 레프트가 약간 더 좁아 보이긴 했거든요. 라이트가 더 나은 선택일 수도 있는데 제가 여기 라이트에 보면 ICA 쪽에 저 협착부가 좀 보이는 것 같은데 위쪽에. 네. 그렇죠. CT에서. 라이트에. 네, ICA 그 위쪽에 보면 서크로빌리스 아래쪽에 스테노시스처럼 보이는 게 있어서. 네, 그게 저거는 근데 리컨이 안 된 거라서 그런 것 같은데 거기서는 실제로는 괜찮아 보이긴 했었습니다. 네. 거기만 잘라서 볼 때는. 그리고 이제 라이트 커먼 캐러티드가 더 나은 선택이 될 수도 있는데 레프트를 한 거는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첫 케이스여가지고 우리나라의 모든 케이스를 커먼 캐러티드, 트랜스 캐러티드 해보신 선생님을 모시고 했는데 그분이 이제 레프트가 좀 접근하기가 평이하다 그렇게 해서 한 거였는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트랜스 엑실러리는 제가 보기에는 결국은 트랜스 캐로티드로 넘어갈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컷다운을 했을 때 열어야 될 범위가 상당히 크고 너브 인저리나 이런 컴플리케이션이 서지컬 하이브리드 프로시저 할 때 더 크다는 게 제가 보기에는 첫 번째 이유인 것 같고, 두 번째는 퍼큐테니어스로 할 수 있지만 아주 깔끔한 클로저 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말씀하신 대로 컴프레션 할 수 있는 부분이 딱 세컨립 바로 위에 펑처하면은 가능은 합니다. 가능은 한데 그거를 아주 애큐레이트하게 하는 게 사실 러닝 커브도 상당히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이 페리프로시럴 스트로크이 이 탑이 중에 생기는 경우는 결국은 딜리버리 시스템이 아치를 긁으면서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서 트랜스캐러티드가 확실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아마 최근에 트랜스캐러티드를 더 많이 이제 계속 그로잉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경험이 일천해가지고 뭐 여러 개 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트랜스 엑실러리 주로 수술로 많이 하는데요. 그 오퍼레이터가 트레이닝이 되면 굉장히 잘합니다. 그거 굉장히 적게 열고요. 그래서 뭐 자꾸 이게 합병증이 많이 어쩐 이야기 하시는데 제너럴을 걸고 할 경우에 있어서는 훈련된 오퍼레이터가 카로티드를 좋아하면 카로티드를 하는 거고 엑실러리를 좋아하면 엑실러리를 하는 것이지 어디가 더 좋냐 이거는 사실은 그 수술하시거나 거기를 잘 접근하는 것 때문에 그러고요. 제가 사실은 그 에올타로 연수 갔다 와서 그 병원에서는 무조건 트랜스 엑실러리로 탑이는 아니고 테바나 뭐 에올타를 할 때 무조건 그쪽을 하기 때문에 그쪽 아주 루틴으로 그냥 딱 들어가서 그냥 하는 작업들을 하면 굉장히 쉽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제너럴 안 걸고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퍼큐티니어스도 할 줄 알게 돼야 되고 이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긴 하고요. 카로티드도 얼마든지 접근할 수 있고 오퍼레이터 이제 자꾸 카로티드 어디가 더 넓다 이거는 본인들이 이렇게 경험하셨던 게 그것이었을 뿐이지 정말 그 서전들 이렇게 한 30케이스 하면 뭐 어디 부분이든 해달라면 잘 하시는 서전들 많이 있습니다요. 저희 궁금한 게 캐로티드는 반드시 반대쪽으로 브레인 프로텍션에서 콜라테를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두 개 선택할 때 가능한 정상적인 거를 어프로치하느냐, 그러니까 정상적인 걸 세이빙하면은 피가 더 잘 갈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 일 디지즈를 오히려 그 프로시저 사이트로 선택하라고 리커멘드 돼 있긴 합니다. 크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온오프가 있었네요. 이쪽 막점 처음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 카로티드 스탠팅 할 때 보면은 이쪽 맞고 엔지오 해가지고 넘어가는지 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그러니까 잘하셨고 많이 또 배운 케이스입니다. 근데 그런 거를 차라리 엔지오를 찍으면서 넘어가는지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시술을 그 다음 플래닝 해가지고 했으면 더 안전하지 않았을까 싶어가지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한철 선생님께 질문이 있는데요. 아까 여러 가지 이제 그 에듀케이셔널한 포인트를 많이 알려주셔서 도움이 많이 됐는데 좀 더 자세하게 좀 여쭤보고 싶어서 코다 발론을 둥둥 띄운다고 이제
표현하셨는데 그러면 기존의 와이어는 이제 벽에 붙어 있고 새로 와이어를 넣어서 한다는 말씀이신지?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피그테일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피그테일에 따라서 익스체인지 하면 되죠. 그거는 굳이 벤트리크가 들어갈 이유가 없고, 그래서 뭐 어떤 와이어 런더캐스트는 별로 권하지 않고요. 런더캐스트를 하게 되면 너무 스티프하니까 암플라츠 스티프 정도 해가지고 홀로 코다를 하면은 이게 한쪽을 이렇게 밀게 되니까 센트럴로 와이어가 코다가 생각보다 크거든요. 근데 이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CC 수가 있는데 소라식은 한 60cc 정도 제시해야 돼요. 60cc 그래서 하면 안쪽으로 쭉 밀려 들어옵니다. 그 프레스 다 막을 정도로 하면 안 되고 한 3분의 2 정도에 그래서 쑥 밀면은 대부분 저희들은 뭐 스네어링까지는 안 해봤습니다. 대부분 다 그런 정도에서 다 넘어갔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현 선생님께 제가 질문을 아까 그 에드워드 밸브가 둥둥 떠다니면서 이제 막 왔다 갔다 뒤집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에 그 고민 많이 했습니다. 이제 원래 하란 대로 이렇게 이제 벌룬을 위해서 크게 피우고 벌룬을 따라서 이렇게 밀고 가다가 더 이상 안 가면 좀 힘줘서 거기다 딱 놓고 이제 거기다가 앵커를 하면 된다고 해서 이렇게 앵커를 해서 앵커가 됐었고 이제 됐다 싶어서 벌룬 빼고 와이어 빼니까 갑자기 슉 들어오면서 돌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제 그리고 거꾸로 가면 플로우를 막을 거라는 생각에 이제 이거는 무조건 내려야겠다 하고 이제 구분해서 내렸어요. 뒤집어지면 뒤로 내려서도 고정할 수가 없잖아요. 자, 그 구조적으로 보니까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구조적으로 보니까 무조건 뒤집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플로우가 라미나 플로우, 그러니까 그 라미나 플로우가 이렇게 될 때는 힘을 안 받는데요. 거꾸로 할 때는 힘을 받게 되니까 이게 돌다가 거꾸로 됐을 때 힘을 받아서 싹 들어가니까 무조건 거꾸로 베끼게 됩니다. 놔두면.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그 다음에 걔를 빼가지고 그래서 쪼그러뜨려서 옆으로 이렇게 세워가지고 이렇게 박아놨. 뺀 다음에 맨 마지막에 또 다시 피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옆에다 그냥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쪼그러뜨려서 옆으로 세워서 놔두면 플로어가 전혀 상관없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 나중에 보인 슬라이드에서는 다시 피는 것처럼 돼 있었어가지고 내가 궁금해가지고요. 아닙니다. 다시 핀 건 아니고 잡아 빼기 위해서. 알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여러 가지 문헌을 찾아보고 했는데요. 지금 다시 하라고 하면 일단 스네어를 밖에다 빼놓고요. 스네어 안으로 2개의 스네어를 집어넣어서 각각을 잡은 다음에 이 스네어를 밀어가지고 스텐트의 가운데다 놓고 힘을 줘서 쪼그러뜨리면서 내리면 된다고 나와 있어서 나중에 다시 생기면 그렇게 한번 해보마 하고 지금 있습니다. 예. 이 환자는 아까 보셨지만 그 스콜로시스에 그냥 에오르타가 아주 난리를 쳐가지고 그 반론으로는 도저히 안 됐었고요.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진짜 맞을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스네어를 에오르타에 놔두고 스네어로 2개의 와이어를 한 다음에 각각의 스네어에 2군데를 잡은 상태에서 이 스네어를 밀어 넣으면 바디까지 이제 그 스네어가 걸릴 거고요. 그래서 힘을 꽉 주시면서 살살 빼서 니나 라테리 하방에다 놓고 풀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부터는 그런 일 안 벌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주현 교수님 나오신 김에 아까 큐레인 네오2 팝업된 케이스 보여주셨는데 강시혁 선생님도 분당서울대에서 한번 그런 케이스 보여주신 적이 있거든요. 그게 그 TVT 데이터에서는 석세스 레이트가 거의 한 94% 정도로 보고는 하긴 했는데 경험해 보시기에 이제 셀프 익스펜더블 이제 치고는 좀 저희가 조절하기가 되게 힘들어 보이는데 이제 그러니까 마지막 푸는 순간은 기도하면서 풀어야 되는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페이싱 하지 말라고 하고 김윤수 교수님은 제가 강심장이 아니어서 페이싱을 한다고는 하지만 그 마지막 풀 때는 항상 페이싱을 하면서 풉니다. 네, 좋은 코멘트 감사합니다. 그 컴플리트 박만원 선생님은 더 기다리시지 왜 중간에 며칠 못 기다리셔가지고 18일 짧다고 생각해요. 근데 궁금한 게 우리가
그 과정에서 우리가 이론적 백그라운드가 있으면 더 기다릴 수가 있고 그런 근거가 있잖아요. 그러면 향후에 뭐 어떤 EP 스타디나 뭐 아트로피나 그런 반응 그런 걸 보면서 그거를 결정하는 그 중간 그 단계 과정은 없나요 혹시? 제가 아까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 슬라이드를 못 보여드렸는데 마지막 슬라이드에 거기를 프레딕션하는 그 그룹 논문에서 프레딕션하는 그 파라미터가 있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논문에서는 탑2를 할 때 EP 카테터를 탑2 전, 탑2 후 같이 넣어서 EKG, HV 델타 전후를 재고 또 탑이 전과 탑이 한 이틀 후에 PQ 인터벌이 길면 길수록 이게 나중에 딜레이드 에비블락이 더 많이 생긴다는 그런 논문이 아까 결과지가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시간 없어서 못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아까 그 논문에서는 그 프레딕터로 딜레이드 에비블락 프레딕터로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다른 선생님 질문. 박하욱 선생님한테 질문 좀. 아까 험한 케이스 되게 잘 처리하신 걸 보여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 리와이어링 하신 케이스 보니까 그게 리와이어링 타임이 얼마나 걸렸는지 좀 궁금하고 그게 이제 결국에 와이어링 된 게 보니까 LCC 거의 끄트머리에서 와이어링이 돼가지고 내려왔던데 거기를 타겟팅 하신 건지 아니면 인시덴털하게 들어간 건지 궁금합니다. 그 와이어링 타임은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이 안 걸렸고요. 저희 그 에드워드 시스템이 아무리 플렉스로 이렇게 한다라 그래도 그거를 루트에 그 겨냥해서 우리가 AL 카테터 이렇게 맞추듯이 하기는 되게 어렵고 근데 종종 경험을 해보다 보면 이제 우리가 보통 뭐 테르모 스트레이트 아니면 인큐 와이어 스트레이트 와이어로 보통 AV 밸브 크로싱 할 때 그러니까 크로스 할 때 많은데 실은 그게 가끔씩은 뭐 저희 센터도 경험이 있는데 뭐 LV 쪽을 찔러가지고 퍼포레이션도 만들고 그래서 요즘에는 커브드 그 일반적으로 쓰는 앵글드 테르모를 쓰려고 그랬는데 일반 소프트 앵글 테르모보다 소프트 앵글 테르모는 실은 아우틱 밸브의 Z에 밀려서 굉장히 덜렁거리고 와이어가 잘 안 넘어갈 때가 많고요. 스티프는 그거를 생각보다는 잘 견뎌서 오히려 그 앵글드 된 와이어로 AV 크로싱을 할 때는 이제 스티프 테르모를 쓰면 좀 도움받는 경우들이 많고 아까 그분은 실은 와이어링 타임은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이 안 걸렸습니다. 5분 안에 그냥 끝났던 것 같고 실은 이제 처음에 와이어링을 시도해보겠다고 생각했던 게 이거 몸에서 밸브 얼마까지 안 풀고 기다려도 돼요 그랬는데 제 기억으로는 회사에서는 한 20분 정도는 기다릴 수 있다라고 했고 그래서 그 안에는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해서 이제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그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랩트 코로너리 밑으로 해서 들어갔는데 다행히 그게 이제 자리를 잡아가지고 NCC 밑으로 잘 떨어졌던 운이 좋았던 케이스입니다. 계속 나와서 이야기하게 됐는데요. 그 스네어 네일 테크닉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반대편, 그러니까 그 일단 벌브를 좀 뺀 다음에 그 안에 사파리아어 대신에 스네어를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스네어를 넣고 그 스네어를 통과해서 사파리를 LV에다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뭐 처음부터 사파리 넣는 게 아니라 넣게 하고 그 다음에 스네어를 당겨서 텐전을 잡은 상태에서 밸브를 밀면 그게 레일을 타고 가듯이 밸브가 가게 되고요. 그래서 에오틱 밸브에 프리바일레이션이 돼 있다고 하면 충분히 그 와이어를 통해서 그 사피엔 밸브 앞쪽에 스네어가 그 와이어를 레일 타고 들어가면서 통과하는 방법을 이렇게 발표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와이어링 해보고 안 되면 가감하게 거기 있는 와이어를 빼시고 그 사이에 스네어를 넣어서 벌려놓고 그 와이어를 통해서 뭐 데루모나 뭘 통과시키면 이제 다시 사파리로 익스체인지 하시고 그 다음에 스네어를 좀 당겨서 텐전을 준 상태에서 밀면 LV로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직접 해본 적은 않고 언젠가는 해보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박 선생님 아까 본론 하고 나서 했잖아요, 그죠? 본론 하고 나서 이제 밑에 잘 안 올라가니까 밑에 집중하다 보니까 사파리가 LV에서 빠져나 안 했습니까? 보통 우리도 아주 가끔 그 사파리 와이가 벗어나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 그냥 넣으면 그냥 쑥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별로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트라이를 안 하셨나요? 안 그러면 트라이를 했는데 안 들어갔어요. 사파리를 그냥 한번 밀어보기도 했는데 그렇게 위험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아까 저 에큐릿 네오 이야기인데 그
제가 퍼스널 오피니언은 ABC 중에서 제일 쉬운 밸브가 사피안입니다. 사피안 물론 unretrievable 하지만은 워낙 스테이블하고 위치가 제일 어려운 게 에블루트입니다. 여전히 왔다리 갔다리 하고 아까 비타 플로우 뭐 버튼 누르면 절대 왔다리 갔다리 안 한다 그러는데 잘 믿기 어렵고 근데 이제 에블루트가 센터 스파인으로 놓으면은 훨씬 더 스테빌라이즈 된다고 하니까 그걸 믿어야 되는데 하여튼 애큐릿 네오가 중간쯤 됩니다. 처음에는 러닝 커브를 할 때는 지금 말한 것처럼 기도를 하면서 파이널 릴리스를 한다고 했는데 익숙해지니까 상당히 편해요. 편하고 절대 AB 블록 안 오고 이게 프레임 스캐폴딩 포스가 에블루트의 한 70%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뭐 좀 깊이 넣어도 절대 컴플레이트 AB 전혀 안 오고 해서 그 다음에 리거시테이션도 상당히 없고 그러니까 그 스캐폴딩 포스가 아주 옵티멀한 것 같아요. 너무 과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리키지는 없는데 AB 블록은 안 오고 그리고 상당히 쉽게 빨리빨리 그냥 되고 해가지고 아마 익숙하게 되면은 여러분께서 아마 사피안 라이크하게 애큐릿 네오를 넣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사피안의 버추하고 에블루트의 버추를 믹스한 거기 때문에 아마 제가 그때 앙코르 라이브스 때 얘기했지만 이게 워크호스가 되고 진짜 벌키한 칼슘 청크가 있고 하면은 이게 업크란 펴지면서 미끄러진다든지 올라갔는지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조금 위가 될 것 같다면 굉장히 푸시해가지고 넣어야 되는데 아무리 푸시해서 넣어도 칼슘 청크가 딱 바뀌고 있으면 계속 하이 임플란테이션 끝난 수밖에 없다거나 또는 제가 충격받았던 게 한 케이스를 보스턴이 가지고 있는데 좀 익스포즈를 해달라 해서 보니까 정말 쭉 밀었는데 그냥 푹 빠져버렸어요. 아까 우리 김은권 선생이 보여준 그 케이스인데 그래서 그거 보기 전까지는 무조건 밀면 된다라는 믿음이 있었는데 잘못하다가는 펴면서 또 밑으로 빠지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조금 고민스럽긴 한데 아마 익숙하게 되니까 상당히 편하게 넣을 수 있고 해서 적어도 사피안 라이크한 그런 쉽게 임플란테이션이 가능한 스텐트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세이프합니다. 뭐 사피안 같이 뭐 테어되거나 뭐 다이섹션 되거나 하는 게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아마 프라미싱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너무 그 좋은 그 케이스를 준비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게 진짜 어렵게 하셨지만 저희는 진짜 좋은 즐거운 기억을 가지고 서울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간 계속 있으면 더 좋은 즐거운 시간 갖겠지만은 이 기회는 내년으로 미루고 오늘 그 마지막 세션을 마칠까 합니다. 다시 그 준비해 주신 연자 우리 차장 그다음에 패널 감사드립니다. 예,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